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이번 유목민족사부터는 몽골족의 세계 정복기 시리즈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몽골족의 세계 정복기 시작은 역시 누가 뭐래도 이 사람으로 시작해야겠죠. 처음부터 주인공이 등장하는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 전에 그 이전 몽골 초원지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몽골 초원지대는 흉노족을 시작으로 선비족, 유연족, 돌궐족, 위구르족들이 각각의 유목 제국을 건설하며 몽골 초원의 주인으로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위구르 제국 멸망 후 북방은 요하 지역에서 흥기한 거란족과 만주 지역에서 흥기한 여진족이 각각 요나라와 금나라를 건국하면서 몽골 초원 일부까지 영토로 점유했지만 그들의 중심지는 중국 대륙의 동북방이었고 몽골 초원이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유목부족들이 산재해 있던 공백의 땅이었죠. 9에서 11세기에 걸쳐 몽골 동쪽 끝에 있는 지금의 에르분의 강에 거주하던 몽골실이라는 유목민족들이 서쪽으로 몽골 초원지대 중심지로 이주하였습니다. 바로 몽골족의 전신이죠. 몽골시리와 몽골은 발음만 비슷할 뿐 무관한 민족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당시 몽골 초원지대와 중앙아시아인 몽골시리 이외에도 투르크계 유목민족들이 나라 혹은 부족을 뜻하는 다양한 울루스대를 조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 가족과 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던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 속에서 지배되는 유목사회에서 몽골 초원지대로 이주한 몽골시리들끼리의 경쟁이 피 튀겼는데요. 훗날 징기스칸이 여러 부족 단위의 몽골시리를 통합하고 몽골이란 하나의 민족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징기스칸의 본명은 테무친이었습니다. 몽골 초원의 중심지대로 이주한 몽골시리들을 카마그 몽골이라고 불렀습니다. 테무친은 카마그 몽골의 여러 울루스들 중 오눈강 근처에 살던 보르지기트라는 부족 출신으로 아버지 예수게이가 보르지기트의 부족장이었죠. 테무친의 출생 연도는 설이 분분한데 지금의 몽골에서는 1162년으로 삼고 있답니다. 테무친이 10살 안팎이었을 때 예수게이는 또 다른 울루스 콩기라트 부족장의 딸과 테무친을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되기 전에 테무친의 아버지 예수게이가 타타르인들에게 독설되어 버렸죠. 타타르인들은 투르크 계열의 한 분파로서 초원지대에 터전을 두고 카마그 몽골인들과 경쟁하던 유목민족입니다. 10살짜리 테무친이 더 큰 충격을 받았던 건 아버지의 죽음보다 그 이후였습니다. 자기 친인척들 그리고 아버지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기를 도련님 모시듯 대했던 그 수많은 부하들이 전부 등을 돌렸죠. 어리고 힘이 약한 꼬마 테무친을 자기들의 부족장으로 모실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어린 테무친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리고 부족의 핵심에서 튕겨져 나왔고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테무친에게 이복 동생까지 해서 동생들이 5명이 있었는데 죽은 부족장 예수게이의 자식들이라는 이유로 암살당할 뻔도 많았으며 타 부족들에게 사로잡혀 포로 생활을 하기도 했고 당장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 뻔도 했죠. 오죽하면 자기가 낚시한 생선을 이복형 한 명이 훔쳐서 몰래 먹다가 테무친이 그 형을 활로 쏴 죽여버리기도 했다죠. 그렇게 가족들이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겨우겨우 어찌어찌 모은 말 9마리를 모아 입에 풀칠을 하고 샀는데 한 번은 말들을 도둑맞은 일이 있었어요. 테무친은 말 도둑을 찾던 중 우연히 범인을 목격한 또래 아이와 함께 도둑을 잡는 데 성공했고 테무친은 자신을 도와준 친구에게 사례를 주려고 하자 이 아이는 당연한 일을 했다며 사양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둘은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으니 이 아이의 이름이 보우르추였죠. 보우르추는 평생 테무친의 옆을 지킨 테무친의 오른팔이 됩니다. 테무친이 보르지기트 부족을 되찾으려면 혼자 힘으로는 어렵고 당장 후원자가 필요했습니다. 테무친은 예전 혼사가 오갔던 옹기라트 부족을 다시 찾아가 약속되어 있던 부족장의 딸 보르테와 혼인을 요구합니다. 두 부족 간의 결행 동맹에선 상당한 지참금이 왔다 갔다 해야 했지만 테무친은 한 푼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옹기라트의 부족장은 일찌감치 테무친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있었고 옹기라트의 부족장은 딸 보르테와 테무친을 혼인시킵니다. 보르테와 결혼하면서 오히려 옹기라트로부터 받은 지참금을 가지고 청년의 테무친은 케레이트 부족을 찾아갔습니다. 케레이트의 부족장은 테무친의 죽은 아버지 예수게이와 의형제를 맺은 토오릴칸이었는데요. 유목사회에서 의형제를 체결하는 것을 안다의 맹약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토오릴칸이 자기 삼촌에게 부족을 빼앗길 뻔했을 때 토오릴칸은 테무친의 아버지 보르지기트 부족에 예수게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게이 덕분에 토오릴칸은 케레이트 부족을 되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연호로 토오릴칸은 예수게이와 안다의 맹약을 체결하며 당신의 자손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게이 아들이 찾아오자 토오릴칸은 테무친과는 부자이해를 맺고는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토오릴칸의 케레이트 부족은 테무친을 보호해줄 것을 약속해줍니다. 테무친이 케레이트 부족의 토오릴칸을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 메리키트 부족이 테무친의 가족을 공격하고는 테무친의 아내 보르테를 납치해간 적이 있었습니다. 테무친은 바로 케레이트 부족을 찾아갔고 토오릴칸은 테무친에게 2만의 군대를 빌려주었죠. 토오릴칸이 빌려준 군대와 더불어 테무친의 복수전에 함께 가담한 부족이 있었으니 자지라트 부족의 자무카였습니다. 자무카는 테무친이 어릴 적 이미 서로 만난 적이 있으며
서로 안다의 맹약을 체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죠. 자무카도 토오릴칸과 친분이 있었고 본인의 자지라트 부족의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테무치는 토오릴칸의 부대와 친구 자무카가 합세한 병력으로 메리키트 부족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갔고 보우라 초원에서 승리하며 메리키트 부족을 와해시켜버렸습니다. 테무친의 첫 전투이자 첫 승리였죠. 보우라 초원의 승리로 테무친은 유목사회 나름 이름을 알릴 수 있었고 또 납치되었던 아내 보르테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되찾은 아내 보르테는 옛날의 보르테가 아니었는데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테무친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앞뒤 사정상 아내일 가능성도 있었기에 수군되는 뒷말들이 많았고 의문투성이로 보르테가 임신한 이 아이가 테무친의 첫째 아들 주치입니다. 메리키트족 약탈 후 테무친은 키아트라고 불리던 자신의 출신 부족 보르지기트 부족 중에서 본인을 따르던 사람들과 자무카의 자지라트 부족에 의탁하기로 하고 약 1년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나 자지라트 부족 내 테무친의 입지가 부상하자 이제는 키아트가 아닌 부족들까지 테무친을 따르기 시작했죠. 테무친의 친구 자무카는 테무친을 경계하였고 자무카와 테무친의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보르지기트 전체의 부족을 되찾겠다는 꿈을 꾸어왔던 테무친은 언제까지 자무카를 따르기만 할 수 없어 테무친을 본인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자무카로부터 독립합니다. 약 3,000명가량의 사람들이 테무친과 동행했죠. 독립한 테무친은 흩어져 있던 키아트를 통합했고 키아트 외 보르지기트의 여러 귀족 부족장들을 찾아가 세력을 포섭합니다. 1189년 테무친은 귀족 부족장들의 추대에 힘입어 보르지기트의 부족장이 되었습니다. 테무친의 재기에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양아버지나 다름없었던 토오릴칸이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양자가 꿈을 이루었다는 훈훈한 마음이 아닙니다. 토오릴칸의 케레이트 부족이 당시 유목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울루스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었으나 자무카의 부족이 점점 커짐에 따라 토오릴칸은 자무카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테무친이 세력을 회복했으니 자무카를 상대할 수 있는 대항마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었죠. 토오릴칸 입장에선 참 고맙게도 테무친과 자무카 사이는 점점 벌어집니다. 테무친이 관리하는 말 목장에 도둑이 침투해 말을 훔쳐간 적이 있었는데 범인을 잡아보니 자무카의 친척동생이었던 겁니다. 테무친은 말을 훔치려고 했던 자무카의 친척동생을 죽이며 충돌은 불가피해집니다. 테무친과 자무카 양측 모두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테무친, 자무카 모두 각각 13개의 익을 구성했죠. 이기란 유목사회에서 원형으로 군대를 구성하는 부대 단위로 13익은 약 3만 정도로 추정합니다. 양측 병력 수는 대동소이했으며 자무카는 테무친의 부족과 악연이 있는 타이치오트 부족까지 끌어들입니다. 1190년 테무친과 자무카는 달란발주트 초원에서 맞붙었죠. 테무친과 자무카의 첫 정면 승부였고 양측이 서로 큰 피해를 봤지만 도주한 쪽은 테무친의 부대였습니다. 전투 후 자무카는 테무친에게 붙은 치노스족의 포로들 70명을 끓는 가마솥에 넣어 죽여 분풀이를 했다죠. 테무친과 자무카가 13익의 부대로 싸웠다고 해서 이 전투를 13익 전투 혹은 싸움이 일어난 장소를 따와 달란발주트 전투라고 부릅니다. 13익 전투의 패전으로 테무친을 따랐던 13익 중 절반 이상이 테무친을 떠나버립니다. 이후 몇 년간 테무친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이 때문에 숱한 추론들만 무성한데 그간 테무친은 와해되어 있던 부족을 어떤 식으로든 복구하는 데 힘을 썼을 것으로 보이죠. 테무친이 다시 재기한 건 1196년의 일이었습니다. 테무친이 돌아왔으니 자무카가 확실하게 테무친을 꺾기 위해 다시 나섭니다. 그런데 테무친에게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으니 바로 양아버지처럼 따랐던 토오릴칸이 자무카와 함께 테무친을 토벌하러 군대를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테무친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당시 중국에는 중국인 한족의 왕조 남송이 중국 남방에 있었고 중국 북방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1196년 금나라의 6대 왕제 금장종이 케레이트의 부족장 토오릴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몽골 초원에 지금 몽골족들이 각축전을 벌이니 금나라가 초원지대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거죠. 금나라는 토오릴칸을 유목민족 사회의 전체 칸으로 공식 임명해 줄 테니 튀르크계 유목민들이었던 타타라인들을 섬멸해달라고 했습니다. 토오릴칸은 금나라의 제의를 받아들였고 금나라는 토오릴칸에게 유목사회의 왕이란 뜻의 옹칸이라는 새로운 호칭을 하사해 주었습니다. 옹칸은 1198년부터 타타르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는데 그때 옹칸이 내세운 선봉장인 테무친이었습니다. 테무친은 타타르인들에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죠. 아버지 예수게를 살해한 게 타타르인이었잖아요. 테무친은 타타르인들을 괴멸시켜버리고 약탈했습니다. 테무친의 성공적인 차차르 원정으로 옹칸의 위상은 더욱 올라갔고 옹칸은 그런 테무친을 총애했죠. 차차르 원정을 마친 옹칸은 이번에도 테무친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몽골 초원지대에 퍼져있는 부족들 통합전쟁에 나섰습니다. 거의 모든 전투에서 테무친의 부대를 지휘했으며 점차 테무친의 전투 경험과 역량도 발전합니다.
태무친의 승승장구를 눈여겨 신경 쓰던 자무카는 본인의 자제라트 부족 포함 자신을 따르는 기타 부족장들의 추대로 1201년 스스로 칸을 자칭했습니다. 한 번은 태무친이 유목사회의 또 하나의 거대한 부족이었던 나이만족과 전투 중일 때였습니다. 자무카가 옹칸에게 태무친이 나이만 적장과 내통한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이간질을 한 겁니다. 이러자 옹칸은 태무친을 멀리하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전투 도중 태무친의 부대만 놓고 말도 없이 철수하는 일도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도 태무친은 나이만족을 상대로 승리합니다. 그러나 불에 기름을 퍼붓는 사건이 있었으니 옹칸과 태무친의 화해를 위해 옹칸은 자신의 딸과 태무친의 아들을 그리고 옹칸의 손자와 태무친의 딸을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때 옹칸의 아들이 자기 가족과 태무친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태무친을 욕보인 일이 있었죠. 심지어 옹칸은 결혼식을 통해 태무친을 암살하려고 하던 계획이 밝혀지면서 두 사람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옹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초원지대 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자무카 역시 빠지지 않고 옹칸에게 합류했죠. 1203년 결국 옹칸의 케이트 부족을 필두로 한 여러 부족이 참여한 연합군은 카라칼디드 사막에서 태무친의 부족을 공격했고 수적으로 열세였던 태무친은 대패배를 한 뒤 도주했습니다. 태무친에게 최악의 패전이었으며 유능한 측근들도 다 전사했죠. 태무친은 치욕스럽게 도망치며 발주나 호수에 이르러서야 겨우 따돌립니다. 태무친과 함께 발주나 호수로 무사히 도망친 사람은 고작 19명. 하필 또 폭우가 쏟아져서 그들의 몰골은 진흙과 피로로 더러워진 만신창이 그 자체였습니다. 이 19명은 흙탕물을 마시고 그들이 타고 온 말들을 죽여가며 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반드시 이 치욕을 갚자고 맹세를 합니다. 태무친은 하늘에 이렇게 외쳤는데요. 내가 이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대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나와 함께 고난의 대업에 참가한 모든 병사들을 기억하소서. 내가 이날 이후로 나의 맹세를 저버린다면 이 흙탕물처럼 나를 죽이소서. 이때의 맹세를 발주난 맹약이라고 하며 발주난 맹약은 태무친의 드라마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발주나에서 태무친은 겨우겨우 와해된 부대를 다시 모았는데 그 수가 2600 정도였습니다. 태무친이 굽타산에 깃발을 세우자 태무친이 죽었다고만 생각했던 흩어져 있던 병사들이 깃발을 보고 다 같이 모여들었던 거죠. 태무친과 결사대는 옹칸이 황금 장막을 치고 연회를 베푸며 경계조차 하지 않고 있을 때를 기습해 3일간을 주구장창 싸웁니다. 죽음을 각오한 태무친의 결사대들은 케레이트족을 괴멸시켜버렸으며 옹칸과 옹칸의 아들 센굼 그리고 자무카는 도망칩니다. 옹칸의 아들 센굼은 부하의 배신으로 살해당했고 옹칸은 나이만족으로 갔으나 옹칸의 거지같은 초라한 모습을 본 나이만 부족의 병사들이 믿지 않고 옹칸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다죠. 자무카만이 나이만족으로 무사히 도망쳤고 아직 남아있던 반태무친 부족들은 전부 나이만족으로 집결했습니다. 이젠 태무친에겐 나이만 부족과의 전투만이 남아있었죠. 나이만 부족의 부족장은 타양칸이었습니다. 태무친과 타양칸의 싸움은 몽골계 유목민 사회에서 유일한 패권자를 둔 최종전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만 부족 쪽에는 자무카도 있었죠. 태무친과 자무카의 오랜 싸움에 종지부를 찍는 전투이기도 했답니다. 정확한 양측 병력을 알 수는 없지만 태무친의 병력이 훨씬 적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태무친은 야밤에 병사들이 모닥불을 많이 피우게 해 병력 수가 많아 보이기에 교란합니다. 타양칸의 나이만 부족은 태무친의 부대를 산속으로 유인할지 혹은 평원에서 정면 승부를 할지 고민을 하다가 타양칸은 산기슭에는 진을 치고 본인의 아들을 평원으로 보냅니다. 태무친은 차키르마우트에서 화살 공격에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나이만족의 선봉대들이 화살 세례의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선봉대의 전열이 흐트러졌을 때 태무친은 정예 기병대들을 투입시켜 선봉대를 무너뜨렸죠. 나이만 부족의 본대가 일제히 진격했으나 선봉대를 무너뜨린 태무친의 기병대 중심 전 병력이 사기 충천하여 그대로 충돌, 밀리는 쪽은 나이만 부족이었습니다. 평원에서 기세를 잡은 태무친의 부대는 타양칸이 있는 산 기슭까지 몰아넣었습니다. 산 기슭에서 타양칸의 나이만 부대는 연전 연패를 거듭하다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수많은 병사들을 잃었죠. 1205년 몽골계 유목사회의 마지막 전투 차키르마우트 전투에서 태무친은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몽골계를 통일해냅니다. 자무카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무카는 러시아까지 도망치다가 부하들의 배신으로 포박된 채 태무친에게 압송되었습니다. 태무친은 자무카를 바친 자무카 부하들에게 어디 감히 자기 상전을 배신하느냐며 그들을 죽여버리곤 자무카를 살리려고 했으나 자무카는 죽음을 요구했죠. 다만 피를 흘리지 않게 해달라는 부탁에 태무친은 말로 밟히게 하여 자무카를 처형했습니다.
차키르마우트 전투를 끝으로 옹기라트, 타이치오트, 케레이트, 자지라트, 메르키트, 나이만 등 한때 이름을 알렸던 강성 울루스들을 테무친이 전부 포섭하거나 복속시키거나 평정했습니다. 이젠 테무친만이 유일무이했습니다. 1206년 몽골계 유목사회 대족장들이 모여 쿠릴타이라는 족장회의에서 테무친을 모든 몽골계 유목사회를 대표하는 칸으로 옹립하자는 여론이 모입니다. 테무친은 마침내 징기스칸이 되죠. 징기스칸은 사해의 군주 혹은 왕 중의 왕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또는 칭의 뜻은 강하고 단단한 것이며 칭기스는 그 복수형이라는 설등이 있습니다. 국가 이름은 예케 몽골 울로스, 즉 대몽골 제국이라 하였습니다. 징기스칸이 몽골계 유목민족들을 통합하고 대몽골 제국이라는 전체를 통칭하는 이름을 만들면서부터 몽골이란 민족의식이 각성했죠. 기록에서는 테무친의 키가 컸고 체격은 탄탄했으며 이마가 넓고 고양이 눈을 하였으며 말년에는 수염을 길렀다. 유년기의 방랑, 매서운 추위와 숨막히는 더위에 대한 저항력, 비상한 참을성, 패배, 후퇴, 포로 상태에서 부상과 학대에 개의치 않음은 모두 징기스칸의 놀랄만한 생명력을 입증한다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칸으로 등극한 후 오늘날 키르기즈스탄을 이루는 튀르키 유목민 키르기즈족과 몽골 북서부 튀르크의 영향을 받은 몽골계 숲의 유목민 오이레트 부족마저 통합했습니다. 키르기즈족과 오이레트는 몽골보다는 중앙아시아 쪽에 더 가까웠던 만큼 징기스칸이 중앙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길목을 틀 수 있었죠. 몽골군을 포함해 유목민들의 주력은 당연하게도 기병이었습니다. 먼저 말을 탄 궁병들이 화살을 퍼붓고 적의 대열을 자극한 뒤 파르티안 샷을 구사하며 후퇴를 하면은 대기하고 있던 기병 주력군들이 추격해오는 적군을 섬멸하는 망구다이 전술 혹은 히트앤런이 전형적인 유목민족 전투의 전술이었죠. 여러 겹의 대열을 만들어 각 대열별로 순서대로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는 형태였죠. 말이 아쉽지 후퇴하는 타이밍과 반격에 나서는 타이밍 잡기란 이 전적으로 지휘관의 역량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술 지휘와 판단 면에서 징기스칸은 매우 탁월했습니다. 자, 몽골 초원을 전부 장악한 징기스칸은 이제 여진족의 금나라와 일대 결전을 벌이기 위해 출정합니다. 1206년 몽골종을 통합한 테무친은 대족장회의 쿠릴타이 회의를 통해 징기스칸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징기스칸은 그저 힘으로만 몽골족을 통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부족을 구성하는 조직체계를 개편합니다. 군사체제와 행정체제를 일원화하는데요. 징기스칸의 군사행정 편성제도는 십진법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기병 10명을 묶어 10호, 10호 10개를 묶어 100호, 100호 10개를 묶어 1000호, 그리고 1000호 10개를 묶어 만호로 묶었죠. 그리고 각각의 10호, 100호, 1000호, 만호에는 장을 줍니다. 징기스칸이 갓 대몽골 제국을 수립했을 당시 총 4개의 만호와 95개의 천호가 있었다고 하죠. 십진법에 의거한 편성제도는 징기스칸이 처음 만들었다기보다는 유목사회에서 원래 내려오던 전통이었으며 이것을 징기스칸이 흡수 확장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만주족의 8기군 형성에도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각 호의 장들은 그 내에서 능력 있는 자로 선출되었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호장들은 바뀌기도 하였고요. 그러니까 각 호장들은 귀족적 특권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를 받았기에 유목사회의 귀족적 체제는 사라졌으며 호장들은 호 내에선 구성원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몽골계 유목부족들은 시족끼리 모여 부족을 이루었기에 가문이 비대하게 커져 귀족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농후했답니다. 십진법 단위의 구성 방식으로 징기스칸은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을 미연에 방지한 것이죠. 그간 몽골 통일 전쟁은 여러 부족들이 배신과 동맹을 반복하고 또 연합해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징기스칸은 효율적인 전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력에 대해 계속 고민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부족제 개편이었죠. 징기스칸의 부대에는 여러 다양한 기능의 특수부대들도 있었습니다. 우선 친위부대, 캐식. 처음 징기스칸이 캐식을 조직할 땐 불과 얼마 안 됐지만 징기스칸이 한창 날릴 때는 1만 명까지 증강시켰죠. 캐식에 소속된 병사 1명의 지위가 천호장의 지위보다 우월했으니 징기스칸의 친위대 캐식은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직책이었답니다. 징기스칸에겐 또 하나의 강력한 부대 조직이 있었는데요. 바로 행정부대였어요. 유목인들은 필연적으로 행정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징기스칸은 몽골계 유목민들의 이런 한계를 깨닫고 위구르인들로 구성된 행정부대 타마를 조직합니다. 위구르인들은 과거에 위구르 제국을 건국하고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적된 행정자료가 많았거든요. 위구르인들이 대몽골 제국의 공직자로 임명되면서 몽골은 행정체계를 만들고 법령을 반포하는 등 빠르게 문명화되어 갔으며 위구르 문자를 받아들여 위구르 문자를 사용하다가 추후 이를 바탕으로 몽골인 고유의 문자 파스파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징기스칸에겐 4마리의 준마와 4마리의 사냥개라는 이른바 사준사구라고 불리던 맹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8명을 꼭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8명은 충성심뿐 아니라 전투 지휘술의 용맹함까지 모두 갖춘 징기스칸의 비장의 무기들이었죠. 4마리의 사냥개들은 제베, 수부타이, 쿠빌라이, 젤메 4사람으로 기록에선 칼 채찍을 갖고 다니며 말이 아닌 바람을 타고 다니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4마리 사냥개들 중 대장격은 제베였습니다. 제베는 징기스칸 부하들 중 가장 싸움을 잘했다고 하며 원래 징기스칸을 죽이려던 암살범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이 타고 있던 말에 화살을 맞춰 낙마시켰는데 붙잡히고도 당당한 모습에 징기스칸은 감격해 화살촉이라는 뜻의 제베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그를 지휘관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 사냥개는 수부타이로 한 번 전쟁에 임하면 미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며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가 되었다고 하죠. 평생 징기스칸을 따라다니며 32개의 나라를 정복하고 61번의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쿠빌라이. 훗날 원나라를 만드는 쿠빌라이 칸과는 동명이인으로 한때 자무카의 부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젤메, 수부타이의 친형이죠. 원래 대장장이 출신으로 어릴 적 징기스칸과 어울렸으며 동생 수부타이를 소개해준 사람이 젤메였습니다. 젤메는 징기스칸이 전투 중 적화살에 맞자 입으로 독을 전부 빨아냈다고 할 정도로 징기스칸은 젤메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었답니다. 단 젤메는 몽골 제국 수립 직후였던 1206년 몽골 제국에 저항하는 소수 부족들을 토벌하는 도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4명의 사냥개들이 싸움꾼들이었다면 4마리의 준마는 부대 통솔 능력을 갖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징기스칸이 어렸을 적 말 도둑 맞았을 때 테무친을 도와주었던 보우르추가 있죠. 보우르추는 테무친의 오른팔이자 브레인으로 거듭났고 몽골 제국 수립 당시 4명밖에 없던 만호장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훗날 보우르추의 가문은 원나라에서 가장 유력한 권세 가문이 됩니다. 보우르추는 화가 난 징기스칸을 유일하게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준마는 무칼리.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의 군대를 좌익, 우익, 중앙군으로 나누었는데 좌익 담당 지휘관이 무칼리였습니다. 세 번째 준마는 보로클. 과거 징기스칸 최악의 패전이었던 카라칼지드 사막 전투에서 징기스칸과 징기스칸의 아들들을 목숨을 걸고 구해주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보로클은 주로 군량미를 운송하는 보급부대를 책임졌습니다. 마지막 준마는 진념의 사나이 티라운입니다. 티라운은 징기스칸마저 놀랄 정도로 전투에 있어서 아무리 불리한 상황이 오더라도 물러남이 없었다고 하네요. 사준사구 8명 중 전부는 아니지만 한때 징기스칸을 죽이려거나 혹은 적장의 부하 출신들이 많죠. 출신 부족도 천차만별이고 합류했던 시점도 다 다릅니다. 징기스칸은 혈연, 인맥, 출신 등 사람의 뒷배경은 따지지 않고 오로지 실력과 패기 그리고 충성심만으로 사람을 바탕했죠. 유목 초원지대를 모두 통합한 징기스칸은 이제 중국 중북방을 차지하고 있는 여진족의 금나라와 직접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금나라는 엄연한 거대한 국가였어요. 여태껏 징기스칸이 쌓아온 부족 단위의 유목 부족이 아니라는 거죠. 징기스칸은 금나라에 앞서 오늘날의 중국 간수성과 칭하이성 등 중국 서부에 걸쳐있던 서하를 먼저 공략하기로 합니다. 서하는 티베트 계열의 탕구투족이 세운 정복왕조 중 하나로 자세한 내용은 유목민족사 사막의 왕조편을 참고해주세요. 징기스칸이 금나라와 싸울 때 혹시 서하가 금나라를 도와 협공해 온다면 곤란해서 서하부터 공격했습니다. 1207년 태무친이 징기스칸으로 등극하고 1년 후 바로 서하로 쳐들어가는데 서하도 나름 국가였기에 첫 원정은 징기스칸의 실패로 끝납니다. 1209년 만반의 준비를 갖춘 뒤 2차 원정을 나가서는 징기스칸이 서하의 수도를 포위해버리고 지구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대외무역의 의존도가 높았던 서하는 지구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징기스칸에게 항복해버리고 말았죠. 징기스칸이 서하 공략에 애를 먹은 이유 중 하나는 몽골족은 공성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서하 전쟁을 기점으로 징기스칸은 앞으로 왕조를 상대할 때에는 공성전에 걸맞는 새로운 편지와 무기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서하 원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병대 육성과 공성무기 제작에 힘을 쏟았습니다. 아울러 서하 원정을 기점으로 서하를 통해 위구르인들이 대거 몽골 사회로 유입되면서 행정 관료로 발탁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금나라와의 전면전이 남아있었는데요. 금나라의 7대 황제 영제 위소왕은 징기스칸에게 알아서 복속하라는 서신을 사신단을 통해 먼저 보냅니다. 그러자 징기스칸이 금의 사신을 대우조차 안 해주자 금의 사신이 징기스칸에게 가서 지금 자기가 어느 나라 사신인지 아느냐고 따졌습니다. 이때 징기스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재같이 어리석은 자가 옥저에 가당키나 하며 내가 그런 자에게 나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가? 1211년 본격적으로 징기스칸은 금나라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서하는 낙타 제공 등 경제적으로 징기스칸을 도왔고 예전 금나라가 멸망시켰던 요나라의 잔당들 즉 거란족을 부추겨 금나라에 대항하게 했습니다. 금나라가 요나라를 멸망시킬 때 거란족들에게 자낙무도한 짓들을 좀 많이 저질렀거든요. 1211년 징기스칸의 부대가 금나라군과 오사보에서 만나며 전쟁이 개전하였습니다. 오사보 전투에선 징기스칸의 사구 중 한 명이었던 제베가 금나라군을 개박살냈습니다. 금나라 황족 출신의 총사령관 완한승유는 흩어진 금나라 군대와 추가 지원받은 병력을 끌어모아 야호령이란 고개로 집결했습니다. 야호령이란 고개가 험준해서
이 40만 병력이 한데 모이지를 못하고 여러 곳으로 산계해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의 4준 중 한 명인 무칼리가 금나라군의 후방을 교란하는 사이 징기스칸의 본진이 곳곳에 퍼져있는 금나라군을 각계격파하면서 금나라군 40만 중 20만을 잃습니다. 야호령 전투에서 후퇴한 완한승유는 회화부에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맞붙었지만 3일간의 치열한 전투 끝에서 금나라군 전체가 전멸 수준으로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징기스칸은 금나라 북방의 여러 도시들을 파괴해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거란족이 말썽을 피웠습니다. 몽골족과 함께 금나라 전쟁에 가담했던 거란족이었지만 정작 금나라의 기세를 꺾어버리곤 더 이상 몽골족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며 1213년 요하 부근에서 요나라를 재건국해버렸습니다. 징기스칸은 4준 중 한 명이었던 무칼리를 바로 요하로 보냈습니다. 하필 시베리아 부근에서 일부 유목부족들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정보에 징기스칸은 그쪽에다가도 병력을 뺄 수밖에 없었고 금나라 전선은 잠시 멈추죠. 1213년 금나라 내부에서는 몽골족을 상대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며 쿠데타가 일어나 영제 위소왕이 폐위되고 금선종이 즉위했습니다. 금나라가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징기스칸은 금나라를 재침합니다. 징기스칸의 몽골군은 금나라의 수도 베이징을 포위하고는 인근 대도시들을 초토화시켰죠. 수도 포위가 길어지자 금나라에서 막대한 돈을 징기스칸에게 배상해주는 조건으로 포위를 풀기로 합니다. 얼마 안 있어 금선종은 수도를 베이징에서 카이펑으로 옮기자 징기스칸은 금나라의 2000도를 전투 준비로 간주해 다시 한번 베이징을 포위했습니다. 몽골족이 베이징을 포위하고 외부로의 길을 전부 다 차단하자 베이징은 기아에 시달렸고 베이징 내 금나라 백성들은 서로를 잡아먹기까지 했다죠. 결국 1215년 베이징은 징기스칸에게 함락되었습니다. 한편 요하를 깨부수고 다니던 무칼리는 거란족들이 다시 세운 요나라를 거의 정벌합니다. 대부분의 거란족은 몽골군과 싸우다 절멸했지만 과거 요나라 황족 출신의 야율 초제는 징기스칸에게 귀순하면서 몽골 제국의 정치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일조하였고 오늘날에는 야율 초제를 몽골 제국의 명재상으로 평가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거란족 잔당들이 1216년 고려로 도망쳐왔거든요. 거란을 추격하던 몽골군도 고려로 들어오는데 이때가 고려와 몽골의 첫 접촉이었죠. 이제 수도 카이펑을 노리려고 했으나 서역에서 징기스칸의 몽골에 이빨을 들이미는 세력이 있었으니 바로 서요였습니다. 서요는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에게 멸망당할 무렵 황족 야율 대석이 요나라를 이탈하여 중앙아시아 쪽에서 새롭게 세운 요나라로 카라키타이라고도 불립니다. 과거 징기스칸이 몽골 통합전쟁에 나섰을 때 나이만 부족을 상대로 한 전쟁이 최종전이었죠. 나이만 부족의 부족쟁이었던 타양칸의 아들 쿠출루크가 이때 도망쳐 서요로 넘어갔었습니다. 서요의 황제는 도망쳐온 쿠출루크를 받아주었는데 은혜를 갚지 못할 망정 쿠출루크는 쿠데타를 일으켜 황해를 찬탈해버리곤 징기스칸에게 서륙전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쿠출루크의 반역을 문제삼아 1218년 서요로 진격했습니다. 서요의 백성들 상당수가 이슬람교였는데 쿠출루크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혹독한 탄압을 하느라 민심을 잃었고 이때 징기스칸의 4마리 사냥개 중 제베가 2만의 군대를 이끌고 서요로 쳐들어갔습니다. 서요 백성들은 몽골군에게 환영했고 서요는 순식간에 무너졌죠. 서요까지 무너뜨리며 징기스칸은 서역, 즉 중앙아시아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사 사막의 왕조편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서요 옆에는 호라즘 왕국이라는 이슬람 국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이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아우르던 호라즘 왕국은 이슬람 서아시아의 신흥 패권 국가였죠. 서요가 몽골군에게 망하는 걸 보고선 호라즘의 술탄 무함마드 2세가 먼저 징기스칸에게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호라즘과 몽골은 서로 사절단을 주고받았지만 호라즘 내 오트라르의 영주가 몽골 사신단에 습격한 후 재산을 탈취하는 일이 있었어요. 징기스칸이 오트라르의 영주를 처벌해달라고 호라즘 왕국의 술탄 무함마드 2세에게 항의차 사절단을 보냈는데 갑자기 무함마드 2세의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왔는지 무함마드 2세가 징기스칸의 사절단 중 몇 명을 죽이고 몇 명은 수염을 잘라서 돌려보냅니다. 어찌됐든 징기스칸에게 모욕을 준 이번 사태를 징기스칸이 그냥 좌시할 수는 없었고 징기스칸은 20만의 병력으로 친정을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사건의 발달이었던 오트라르로 들어가 민간인 포함 대학살이 벌어졌고 징기스칸은 오트라르 영주의 얼굴에다가 금을 녹인 물을 부어 죽여버립니다. 무함마드 2세도 40만 군대를 동원해 징기스칸을 막았지만 징기스칸의 몽골 기병에게 상대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쓸려나갔습니다. 무함마드 2세는 아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수도 사마르칸트로 도망쳤는데 사마르칸트도 얼마 못 가 징기스칸에게 함락되었습니다. 나름 문화적으로 찬란했던 호라즘 왕국이었거늘 징기스칸의 침공 단 한 번 만에 지옥이 되어버렸죠. 무함마드 2세는 도망쳤고
아들 잘랄우딘이 인도에서 반격을 준비하지만 징기스칸은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무함마드 2세를 추격하게 하는 한편 본인은 직접 인도 겐지스칸까지 가서 잘랄우딘의 세력을 괴멸시킵니다. 잘랄우딘은 끝까지 투항을 거부하며 탈출했는데 잘랄우딘의 결의를 높이 산 징기스칸은 굳이 잘랄우딘을 수색하지 않았다죠. 한편 도망치던 무함마드 2세는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 무함마드 2세가 죽었으니 추격 임무를 맡던 4마리의 사냥개 중 제베와 수부타이의 작전도 끝이 나야 했지만 호라즘 왕국 평정으로 기왕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한 김에 두 사람은 1221년 2만 5천의 기병대를 이끌고 지금의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를 거친 후 지금의 러시아 스탈린그라드가 있는 볼가강까지 진출했습니다. 당대 유럽에서 알아주던 그루지아 기사단이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와해되어 준비하고 있던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으며 제베와 수부타이는 그대로 러시아까지 진격해 키예프 루스 공국 8만 명을 볼가강에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키예프 루스 공국은 킵차크 반도와 카프카스 일대의 유목민족들과 연합해 처음엔 우크라이나 드네프르강에서 몽골군과 대치하였습니다. 키예프 루스 공국 병사들도 드네프르강에서 혼쭐이 났으며 퇴각하는 과정에서 혼비백산하여 자멸하는 병사의 수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몽골군에게 끝까지 대항하려던 루스족은 지금의 우크라이나 서부 쪽으로 몰려들었고 몽골군에게 협조적인 루스족들은 기존의 키예프가 아닌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모스크바 공국을 만들면서 모스크바 공국의 위상이 올라갔습니다. 훗날 모스크바 공국은 러시아로 발전하고 우크라이나 서부로 쫓긴 루스족들이 우크라이나로 발전하는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찢어지는 기점이 바로 이 몽골군의 공격을 받을 때였죠. 키예프 루스 공국과 싸운 후 제베와 수부타이는 귀국하지만 귀국 도중 1224년 제베가 사망하고 1225년 수부타이가 징기스칸과 합류해 다시 몽골로 돌아왔습니다. 징기스칸이 서정을 중단시키고 수부타이를 귀국시킨 건 탕구투족의 정보광조 서하가 반란을 일으켜서였습니다. 징기스칸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 하나가 배신이잖아요. 1226년 징기스칸은 서하를 멸망시킬 요량으로 재침공하여 수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을 아주 분쇄해버립니다. 이제 수도만 남은 시점에서 60세의 노구였던 징기스칸이 낙마사고를 당한 후 몸을 회복하지 못하는데요. 병사와 신하들은 치료를 위해 정벌을 중단하고 귀국 제안을 했지만 징기스칸은 끝까지 거부하며 자신이 죽을 경우 죽음을 비밀에 붙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복하지 못한 징기스칸은 1227년 눈을 감습니다. 징기스칸의 마지막 유언으로 서하의 수도를 반드시 함락시킬 것이며 함락 후에는 철저하게 파괴하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징기스칸 사후 몽골군은 징기스칸의 죽음을 숨긴 채 전쟁을 이어나갔고 서하의 수도 성문이 열렸을 때 징기스칸의 유언에 따라 몽골군은 황족 포함 전 주민을 학살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무덤은 아직까지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원사에는 기련곡에 징기스칸을 매장했다고 하지만 이 기련곡의 위치를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생전 보르칸 칼도산에 묻히고 싶다고 했다는데 이건 추측일 뿐 명백한 증거는 없습니다. 당시로서도 징기스칸에 대한 대우 및 평가를 고려해 볼 때 징기스칸의 무덤을 조성했다면은 거의 전 세계인이 보고 놀랄 정도의 웅장한 무덤을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현대의 유능한 고고학자들도 그 흔적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 뜻은 징기스칸의 무덤을 크게 짓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예 무덤 자체를 만들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혹은 다른 방식으로 장례를 치렀을 가능성도 있고 혹시 모를 도굴이나 훼손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징기스칸의 무덤을 평지로 만들어 숨겨버렸다는 설도 있죠. 징기스칸의 무덤이 베일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도 뭔가 징기스칸스럽지 않나요? 징기스칸의 죽음 다음 최대의 화두는 후계 문제일 텐데요. 몽골족뿐 아니라 장자승계 원칙이 없는 유목민족들은 한 명의 칸이 죽을 때 그 일가 가족들이 차기 칸을 잇기 위해 경쟁하는 고질적인 내분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은 몽골 통합전쟁 과정에서 여러 부족들과 동맹의 징표로 이 부족장들의 딸들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아내와 자녀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징기스칸의 정실 부인 보르테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주치, 차가타이, 오고타이, 툴루이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몽골의 2대 칸은 세 번째 아들인 오고타이가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아버지의 정체를 알 수 없다던 장남 주치는 평생 뒷말에 시달려야 했지만 정작 징기스칸은 주치에게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고 주치의 친부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지 않았죠. 주치도 아버지 징기스칸의 기대에 부응해 주었습니다. 주치는 주로 바이칼 호수 인근에 거주하던 키르기즈족 토벌 전선을 도맡았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의 서정이 끝나고 징기스칸은 아들들에게 영토를 각각 분봉해 주었는데 장남 주치에게는 러시아와 러시아로 이어지는 카프카스 지역을 분봉해 주었습니다. 카프카스 지역을 분봉받은 주치는 분봉받은 영지에서 나오질 않았으며 징기스칸의 호출에도 불응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징기스칸은 주치의 출신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둘째 아들 차가타이는 주치를 친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가타이와 주치의 형제 싸움이 아주 골이 깊었는데요.
차가타이는 틈만 나면 형 주치의 출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차가타이가 야속한 점도 있지만 차가타이도 역시 매우 유능했습니다. 차가타이는 몽골 제국의 법전 편찬 및 집행을 담당했는데 차가타이는 매우 엄격한 법치주의자였으며 신분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스스로에게도 법에 특혜를 두지 않았다죠. 차가타이는 징기스칸에게 남부 중앙아시아를 분봉받습니다. 마지막 넷째 아들은 툴루이입니다. 징기스칸의 후계를 두고 깊이 고민하던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으며 귀족 대족장들도 툴루이를 지지하는 수가 더 많았다고 하죠. 징기스칸이 죽은 뒤 서하 멸망을 마무리짓고 형 오고타이가 이대칸이 되기까지 임시 칸 역할을 했던 것도 툴루이였죠. 하지만 징기스칸은 생전 툴루이가 아닌 오고타이를 후계로 점찍었고 아버지 말을 가장 잘 들었던 툴루이는 결과에 승복하고 불만을 품지 않았다고 합니다. 툴루이가 어마어마한 술 중독자여서 이게 후계자로 임명되지 못한 결점으로 작용했다죠. 그리고 후계를 이은 세 번째 아들 오고타이. 오고타이는 성격도 좋아서 주변에 적이 별로 없어서 이 징기스칸이 일찍이 후계로 염두에 두고 있었죠. 첫째 주치와 둘째 차가타이가 맨날 싸우니 후계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징기스칸이 주치도 차가타이도 아닌 다른 아들을 후계로 미는 것이었죠. 1227년 징기스칸 사후 막내 아들 툴루이가 임시칸을 수행하다가 1229년 대족장회의 쿠릴타이에서 툴루이가 징기스칸의 생전 계획에 따라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면서 세 번째 아들 오고타이가 징기스칸의 뒤를 이어 2대 칸이 됩니다. 오고타이 칸 재위기의 몽골은 징기스칸보다 더 넓은 곳으로 진출하는데요. 1227년 징기스칸 사후 대족장회의 쿠릴타이에서 징기스칸의 넷째 아들 툴루이를 임시칸으로 추대했으나 2년 후 1229년 툴루이는 아버지 징기스칸의 생전 의지에 따라 대족장회의 쿠릴타이에서 후계자 자리를 포기하고 징기스칸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오고타이가 2대 칸으로 등극했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아직 징기스칸 때 마무리하지 못했던 원정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우선 중국 중북방을 차지하고 있던 여진족의 금나라가 남아있었고요. 호라짐 왕국 멸망 후 마지막 술탄의 왕자였던 잘라루틴이 인도 근방에서 세력을 규합하고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잘라루틴이 크게 실수한 것이 터키 인근의 셀주크 튀르크까지 건드렸고 잘라루틴은 셀주크와 몽골에서 보낸 토벌군을 동시에 상대하다가 거듭된 패배로 세력을 잃고 와해되었으며 결국 부하에게 피살되고 맙니다. 이제 금나라와 싸움만이 남아있었는데요. 오고타이 칸이 즉위하고 새로운 칸의 즉위 소식을 알리고자 금나라에 사신을 보냈는데 당시 금나라 황제 금애종은 무슨 생각에서인지 몽골의 사신을 죽여버렸습니다.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금애종은 모든 국력을 쏟아부어 20만 대군을 동원해 주요 전선에 배치하였고 금나라 최후의 명장들이라고 불리는 완한진화상, 완한합달 등이 지휘하였습니다. 1230년 금나라와의 전쟁이 개전했고 오고타이 칸이 보낸 몽골 측 사령관은 징기스칸의 4마리 사냥개 중 한 명이자 호라진 왕국 멸망과 볼가강에서 루수족을 격퇴한 장본인 수부타이였습니다. 금나라의 완한진환상이 부대를 이끌고 수부타이를 막으러 출전했는데 완한진환상의 부대는 그간 몽골이 통합전쟁을 진행하며 패배했던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부대였습니다. 몽골에 대한 적개심이 엄청났던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래서인지 완한진화상의 부대는 목숨을 다해 싸웠고 대창원이라는 곳에서 고작 400명의 금나라군이 몽골 기병 8,000명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둡니다. 패전의 전열을 재정비한 몽골군은 1231년부터 전선을 재개했는데요. 혹시 고려가 금나라를 구원해줄 것을 우려하여 동시에 고려를 침공하며 고려의 오랜 대몽항쟁에 막이 오르죠. 1231년 고려 조정을 상대로 강화협상을 맺으며 마무리하였고 수부타이의 몽골군은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 인근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다만 금나라의 완한합달과 이랄포와 장수가 몽골군을 상대로 견고한 우주방어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어떻게든 완한합달과 이랄포와의 우주방어를 깨트려 보려고 했지만 수부타이의 몽골군은 도해국 전투에서 완한진환상의 측면 공격을 당해 10만 명의 몽골군이 1만 명의 금나라군에게 패배해야만 했죠. 천하의 수부타이도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수부타이의 패전 원인은 강과 계곡에서 계속 패배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지형에 대한 이해도가 아무래도 금나라가 자기네 호민이 차이가 클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때 오고타이 칸의 동생이었던 툴루이가 이대로는 승산이 없다면서 몽골의 주력인 기병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며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남송 영토까지 쭉 내려갔다가 중국 대륙 반바퀴를 크게 우회해서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의 남쪽을 공격하자는 전략을 내놓습니다. 툴루이의 전략은 대성공이었습니다. 갑자기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 남쪽에 나타난 툴루이의 몽골 병력에 깜짝 놀란 완한진환상, 완한합달, 이랄포와 등 15만 병력이 툴루이를 막으러 갔지만 툴루이는 소수 병력으로 완한진환상, 완한합달, 이랄포와 등을 다른 곳으로 유인하고 본진은 수도 카이펑으로 직공합니다. 그제서야 속았다는 걸 눈치챈 금나라군은 불이 났게 수도 카이펑으로 달려가지만 강도 높은 행군의 금나라 병사들이 지쳐버리고 만 겁니다.
있습니다. 균주의 삼봉선 전투에서 최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금나라 병영에서 워낙 많은 탈영병들이 속출하는 바람에 금나라의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15만 가운데 10만 이상이 전멸했다죠. 완한 진환상은 패전 후 직접 몽골군 진영에 찾아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고 이랄포와는 도주하던 중 몽골군에게 붙잡혀 항복 제안을 거절한 뒤 처형당했으며 완한 합달도 이랄포와 마찬가지로 도주하던 중 붙잡혀 처형당했습니다. 균주의 삼봉선 전투 승리 후 툴루이와 수부타이는 친정으로 온 오고타이 칸과 합류하였고 균주성을 함락시킨 뒤 균주성에서 아주 잔혹무도한 대학살을 자행했습니다. 1232년 몽골군은 금나라의 수도 카이펑을 포위합니다. 인근 물자를 다 차단시켰기 때문에 카이펑은 고립되었죠. 몽골군이 승리한 것이나 다름없던 시점에서 고려에서 최후가 강화도로 천도하고 다루가치들을 죽였다는 소식에 오고타이 칸은 살리타에게 고려를 2차 침공하게 했으나 살리타는 처인부국에서 김윤호에게 사살되었습니다. 다시 고려를 침공하려 했으나 당장은 금나라의 숨통을 완전히 끝내는 게 우선이라 판단되어 금나라 수도 카이펑 포위에 더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니 카이펑은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가 되었고 식량이 없어서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기까지 합니다.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한 금애종은 몰래 카이펑을 탈출하고 황제가 나가자 카이펑 민심이 어수선하는 틈을 타 몽골군은 카이펑을 함락시켰습니다. 금애종은 체주성에 숨어 들어갔는데요. 몽골은 남송의 지원병력까지 얻고 체주성을 포위합니다. 금애종은 마지막 군주의 책임을 지겠다며 황족 완한승린에게 양위를 하고 뒷산에서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그리고 완한승린이 즉위식을 갔던 그날 체주성에 함락되었습니다. 완한승린은 낮에 황제에 오르고 그날 밤에 몽골군에게 살해당했죠. 1234년 이로써 여진족이 금나라가 멸망했고 금나라 장수 곽하마가 2년 정도 더 저항을 하지만 1236년 불 속에 뛰어들면서 금나라 멸망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금나라 잔당까지 토벌한 1236년 오고타이 칸은 서쪽으로 유럽 방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오고타이 칸은 유럽 원정을 단행하려고 했는데요. 유럽 원정을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바투였습니다. 바투는 징기스칸의 장남 출신 스캔들에 시달렸던 주치의 아들이었습니다. 징기스칸은 주치에게 러시아와 러시아로 이어지는 카프카스 지역을 분봉해 주었는데요. 주치 사후에는 주치의 아들 바투가 카프카스 영지를 상속하고 있었고 지리적 요건상 몽골이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는 바투의 병력이 필요했던 거죠. 아버지 주치는 폐쇄적인 성격이었지만 아들 바투는 몽골 주류 사회에 적극적으로 끼고자 금나라 멸망전에서도 투입되었습니다. 1234년 금나라 멸망 후 오고타이 칸은 조카 바투에게 유럽 원정, 서방 원정의 총책임을 맡겼고 바투는 총사령관이 되어 원정군을 조직했습니다. 한때 볼가강과 드네프르강까지 갔었던 수부타이도 참전했죠. 금나라 잔당을 완전히 토벌한 1236년 비로소 바투가 이끄는 15만 몽골군이 유럽 원정을 떠납니다. 바투의 원정군은 다시 한번 볼가강을 넘어 러시아 영토로 진출했습니다. 러시아에는 반몽골 루수족들이 규합하여 바투와 맞붙었지만 싸우는 족족 패퇴를 거듭 러시아 지역은 쑥대밭이 되었고 바투는 러시아의 친몽골 루수족들의 공국을 지원해주며 러시아는 몽골화되어 갑니다. 바투의 몽골군에 내쫓긴 반몽골 루수족들은 우크라이나를 넘어 헝가리까지 도망치는데요. 바투는 이들을 끝까지 추격하겠다며 우크라이나를 거쳐 헝가리까지 또 진출하죠. 무려 오스트리아까지 침공합니다. 바투의 형인 오르다 그리고 바투의 사촌 형제들인 바이다르 카단이 이끄는 몽골군이 폴란드로 들어가 투르스코, 흐멜리크, 타측을 초토화했습니다. 폴란드 곳곳이 무너지자 1241년 폴란드의 고공 헬리크 2세가 폴란드와 인근 기사단을 모집하여 폴란드의 레그니차라는 곳에서 몽골군과 싸웠습니다. 폴란드의 기사단들도 기병 위주였는데 아무래도 기병전으로 몽골군을 이기기란 힘들었습니다. 헬리크 2세의 폴란드군은 몽골군의 전형적인 유인 전술 망구단의 전술에 휘말려 패배합니다. 헬리크 2세도 화살 세례를 받고 현장에서 전사했죠. 레그니차 전투로 몽골은 폴란드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한편 바투와 수부타이는 헝가리 방면으로 진격했습니다. 헝가리의 국왕 벨러 4세는 주변에 지원군을 요청하였지만 폴란드에서 레그니차 패전 소식이 퍼지며 겁을 먹은 영주들이나 기사단들이 호응하지를 않았고 소수의 기사단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벨러 4세가 효과적인 전술을 잘 짰는데 전면전을 벌이기보다는 헝가리 곳곳을 약탈하던 몽골군을 쫓아다니며 부대 단위로 몽골군을 격퇴시켰습니다. 바투와 수부타이는 몽골군을 다 합쳐서 전면전을 치러야 유리하다고 생각해 벨러 4세의 헝가리군이 주둔하고 있던 모히 평원으로 일제히 모여들었고 모히 평원에서 벨러 4세가 어떻게든 피하려고 했던 전면전이 벌어졌죠. 모히 전투는 꽤 치열했습니다. 몽골군 피해도 컸고 초반 승세는 헝가리군에게 있었습니다. 이때 수부타이가 강을 우회해 헝가리군의 배후를 공격하면서 이 몽골군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군은 와해됐고 벨러 4세는 도주했죠. 그리고 바투와 수부타이는 헝가리 전체를 약탈하고 파괴합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를 파괴한 바투의 몽골군은 이제 오스트리아로 넘어가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 2세 황제도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어쩌면 역사를 뒤바꿀 수 있을지 모르던 세기의 전투가 펼쳐지려던 찰나 몽골 본국에서 비보가 전해지니 오고타이 칸이 1241년 12월 사망했다는 겁니다. 몽골 사회에서는 칸이 죽으면 원정에 나가 있는 지휘관들이 모두 돌아와야 합니다. 특히 칸이 죽으면은 쿠릴타이라는 대륙장 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수부타이를 비롯해서 몽골군 사령관 상당수가 쿠릴타이에 참석해야 하는 대족장들이었거든요. 이로써 신성 로마 제국과의 대교들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헝가리와 폴란드까지만 족치고 바투의 유럽 원정은 끝이 났습니다. 바투는 유럽 원정을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바투는 무리하면서까지 귀국하지 않고 계속 싸우려고 했지만 수부타이가 협박 반 설득 반해서 원정을 끝내죠. 수부타이는 몽골 초원으로 돌아가지만 바투는 본인의 영지였던 볼강강 유의 카프카스 지역에 머물며 이 몽골의 수도 카라코롬에 가질 않습니다. 사실 바투는 오고다이 칸의 뒤를 이은 데칸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수도 카라코롬에는 본인의 지지자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데칸의 후보자인 만큼 본인이 카라코롬에 가서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도 모르잖아요. 오고차이 칸의 뒤를 이어 3대 데칸이 된 사람은 오고차이 칸의 장남 귀이크 칸이었습니다. 비록 오고차이 칸의 장자가 승계했지만 장자 승계 원칙이 없는 유목사회에선 귀이크 칸의 데칸 계승은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고차이 칸 사후 뒤를 이을 다른 유력 후보로 바투가 있었습니다. 바투는 징기스칸의 첫째 아들 주치의 아들이었죠. 따라서 귀이크와 바투 사이의 사촌 형제지간은 매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오고차이 칸이 바투에게 유럽 원정, 즉 서정을 임명했을 때 오고차이 칸의 장남 귀이크도 함께 참가했습니다. 바투의 유럽 원정 당시 귀이크는 사령관 바투와 틈만 나면 싸웠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서로를 모욕하는 일도 빈번했죠. 전쟁 도중 바투를 지원해야 하는 귀이크가 일부러 늑장을 부리며 싸움을 구경만 했던 적도 있었고요. 귀이크는 바투의 작전에 틈만 나면 딴지를 걸었고 도저히 참지 못한 바투는 이대로라면 원정이 어렵다고 본국에 있던 오고차이 칸에게 항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유럽 원정에 있어서 바투의 역량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오고차이 칸은 당장 아들 귀이크를 원정군에서 배제시키고 강제로 귀국시켰습니다. 오고차이 칸은 돌아온 귀이크에게 노발대발하며 엄청 혼냈다고 합니다. 귀이크 입장에선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귀이크의 조기 귀국은 오히려 그에게 유리하게 적용했습니다. 1241년 오고차이 칸이 죽자 유럽에 가 있던 바투보다 본국에 남아있던 귀이크가 대족장들을 더 쉽게 포섭할 수가 있었죠. 이 때문에 오고차이 칸 사후 바투는 돌아가기를 머뭇거렸고 본인의 영지였던 카프카스 지역에 머무르며 몽골의 수도 카라코롬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바투를 제외한 다른 원정군의 사령관들은 귀국 후 대족장 회의 쿠릴차이를 통해서 모두의 예상대로 1246년 귀이크를 3대 데칸으로 추대했습니다. 귀이크 칸이 3대 데칸이 되었지만 여전히 카프카스 지역에서 강한 군부를 수여하던 바투가 귀이크 칸에겐 상당히 거슬리는 존재였고 귀이크 칸의 소환 명령에도 바투는 거부하며 응하지 않습니다. 귀이크 칸이 다시 유럽 원정을 기획하고 바투를 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도 바투가 거절하죠. 바투의 이러한 제멋대로 시기에 귀이크 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든 바투를 제압하려고 하려던 찰나 귀이크 칸은 1248년 재위 2년 차에 일찍 사망합니다. 귀이크 칸의 죽음에 바투가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바투가 직접 데칸이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아버지 주치가 대족장 회의에서 열렬한 지지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니 몽골 사회에서 바투의 입지는 높았으나 데칸으로서의 지지 기반은 좀 약했죠. 그래서 바투가 선택한 길은 킹메이커였습니다. 징기스칸 사후 2대 데칸을 두고 오고타이 칸과 더불어 매우 유력했던 후보 중 한 명이 징기스칸의 넷째 아들 툴루이였습니다. 툴루이가 스스로 데칸직을 포기하면서 오고차이 칸도 안정적으로 데칸직을 계승할 수가 있었고요. 바투는 이 툴루이의 장남 몽케를 4대 데칸직으로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바투는 대족장 회의의 대족장들을 설득하고 포섭하고 회유하여 몽케를 지지하도록 만들었고 바투의 힘으로 1251년 몽케가 4대 데칸, 몽케 칸으로 등극하였습니다. 몽케 칸은 본인을 밀어준 바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바투의 영지인 카프카스 지역에 대한 자치를 인정해 주었고 그렇게 바투는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영지와 러시아 원정에서 얻은 영토까지 합하여 킵차크 왕국을 건설한 후 본인은 킵차크 왕국의 칸이 됩니다. 몽케 칸의 등극으로 툴루이가의 왕자들, 즉 몽케 칸의 동생들도 입지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몽케 칸의 동생들로는 훌라구, 쿠빌라이, 아리크부카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모두들 재등장하는 이름들이니까 꼭 기억해주세요. 이 중 지금 등장하는 사람은 훌라구입니다. 몽케 칸은 동생 훌라구에게 아랍과 중동 쪽의 원정을 지시했습니다. 몽케 칸이 훌라구에게 내린 지시는 하나였습니다. 항복하면 살려주고 저항하면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1253년 훌라구는 원정을 떠나 1256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 사이를 흐르는 아무다리아 강을 넘어 이란으로 진입해 이란의 알라무트를 휩쓸어버렸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은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가 세력을 뻗치고 있었는데 훌라구는 아바스 왕조와 격돌, 1258년 아바스 왕조의 수도 지금의 이라크 수도인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바그다드 점령 전에 훌라구는 항복을 제안했지만 아바스 왕조의 칼리파 알 무스타심은 이슬람의 전 병력이 총출동해서 싸울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나서버렸습니다. 저항하면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는 방침에 바그다드는 철저하게 파괴되었고 바그다드에 쌓여있던 수많은 고문서도가 보물같은 서적들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리거나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학자들도 모조리 도륙되는 바람에 지성사적으로 나름 찬란했던 문명이 황폐화되어버리고 이 문명이 몇백 년을 퇴보하는 결과가 나타났죠. 훌라구의 최종 목표는 이집트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 전에 훌라구는 먼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으로 향했습니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 걸쳐 이집트까지는 이집트의 아이유브 왕조가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 쪽에서는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고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훌라구의 몽골군에 협조하며 이슬람 도시들을 철저하게 부수고 다녔고 1260년 지금의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점령했습니다. 아이유브 왕조의 술탄이었던 안나시르 유스프도 훌라구와 싸우는 도중 전사했죠. 이젠 이집트 본토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때 비보가 전해지니 몽케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몽케칸은 1259년 사망했지만 훌라구에게 소식은 1260년 전해졌죠. 훌라구는 대족장회의 쿠릴타이에 참석을 해야 해서 아랍 원정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이집트 원정에 대한 미련이 남은 훌라구는 본인만 귀국하기로 하고 부하 키트부카에게 군대를 맡기고 남겨놓습니다. 한편 훌라구에게 신나게 털린 이집트에서는 아이유브 왕조가 끊기고 맘루크 왕조로 전환되었습니다. 맘루크 왕조에서 약 2만 명의 이집트군이 팔레스타인 쪽으로 북상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남부의 계곡 아인잘루트에서 맘루크 왕조의 이집트군과 키트부카의 몽골군이 맞붙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맘루크 왕조였습니다. 계곡에서 맘루크 왕조 이집트군이 몽골군을 유인 매복전으로 대승리를 거둔 겁니다. 아인잘루트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장소였기에 상징적인 전투였죠. 아인잘루트 전투의 패전으로 몽골의 이집트 진출은 좌절되었습니다. 한편 몽골의 수도 카라코롬에서 몽케칸 사후 차기 대칸직을 두고 죽은 몽케칸의 동생들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가 경쟁을 하는데 훌라구는 쿠빌라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쿠빌라이가 5대 대칸으로 즉위하죠. 그런데 쿠빌라이 칸이 지지하지 않는 세력들도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주치 바투 후손들의 킵차크 한국이 반대했습니다. 킵차크 한국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 연합하고는 쿠빌라이 대칸에게 반기를 듭니다. 쿠빌라이 칸도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하여 아랍 원정을 감행했던 훌라구에게 이란과 이라크 일대의 서아시아에 일한국을 건설해주고 훌라구는 일한국의 칸으로 등극합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지방에 있던 주치바투 계열의 킵차크 한국, 서아시아에 있던 훌라구 계열의 일한국이 있고 더불어 징기스칸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차가타이가 본인의 영지였던 중앙아시아에 수립한 차가타이 한국, 그리고 2대 오고차이 칸과 3대 귀이크 칸 이후로 4대 몽케 칸과 5대 쿠빌라이 칸으로 넘어오면서 이 오고차이 계열에서 툴루이 계열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대칸직에서 밀려난 기존의 오고차이 계열 후손들도 북방 중앙아시아에 오고차이 한국을 수립하고 오고차이 한국의 칸으로 등극합니다. 따라서 몽골은 대칸이 직접 다스리는 직할령과 킵차크 한국, 일한국, 차가타이 한국, 오고타이 한국 등 4한국으로 구성되는 국가가 됩니다. 잠시 시간을 거슬러 4대 몽케칸 제위기로 가보겠습니다. 4대 대칸 몽케칸은 비단 서아시아 원정만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생 훌라구에게 서아시아 원정을 지시하고 다른 동생이었던 쿠빌라이에게는 남송 원정을 지시했습니다. 일찍이 2대 대칸인 오고타이 칸 때 금나라를 아주 멸망시키며 몽골은 중국 중북방을 차지했고 이제는 남방의 남송 차례였던 거죠. 몽골이 금나라 멸망전을 한창 진행 중일 때 몽골은 남송과 연합하여 함께 금나라를 무너뜨렸습니다. 금나라 수도 함락 때 남송에서도 병력을 보내주었죠. 금나라 멸망 후 남송은 옛 송나라의 영토를 되찾겠다며 군대를 옛 북송의 수도였던 개봉까지 보내 일시적이나마 북송의 영토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옛 북송의 영토를 차지했던 기간은 고작 2개월. 몽골과 합의하지 않고 멋대로 금나라 영토로 북상한 이를 계기로 몽골과 남송 사이의 전쟁이 불가피해지죠. 1253년 4대 대칸 몽케칸은 훌라구에게 서아시아 원정을 지시하고 쿠빌라이에게는 남송 원정을 동시에 지시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바로 남송을 공격하지는 않았고 남송의 측면에서 치고 들어가기 위해 오늘날의 중국 서남부 윈난성에 있던 대리국이란 나라를 먼저 공격한 뒤 남송으로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북방에서 남송으로 바로 내려가면은 이 양쯔강이 방어선 역할을 해주는 반면 서쪽에서 옆으로 치고 들어가면은 이 양쯔강을 따라서 진군할 수가 있거든요. 대리국은 중국인 한족들과 현지 소수민족인 바이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였는데요. 1254년 쿠빌라이는 대리국을 멸망시킵니다. 대리국에서도 강력하게 저항하며 싸웠음에도 쿠빌라이는 기존의 여타 몽골군 사령관과는 다르게 대리국을 멸망시키고 대량 학살을 자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리국을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쿠빌라이가 매료된 문화가 있었으니 바로 티베트 불교였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접한 쿠빌라이는 훗날 5대 대칸이 되었을 때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켰고 오늘날 몽골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티베트 불교의 신호탄이 되었답니다. 대리국 멸망 후 쿠빌라이는 본격적으로 남송 원정에 나섰습니다. 남송의 수도는 오늘날 항저우인 중국 동남해안과 가까운 중국 대륙 동쪽 끝자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중국 남방을 장악하려면 반드시 선점하고 장악하고 있어야 하는 요충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삼국지의 형주로 유명한 곳입니다. 삼국지에서 북방을 제패한 조조가 남방으로 진출할 때 가장 먼저 탐냈던 곳이 형주였죠. 1257년 쿠빌라이는 형주의 양양성으로 진격합니다. 대리국을 1254년 멸망시키고 1257년 양양성으로 가기까지 3년이란 시간 쿠빌라이는 뭘 했던 것일까요? 대리국 멸망 후 쿠빌라이는 대학살을 감행했던 여타 다른 몽골군 지휘관들과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민심 규합에 힘을 썼고 공포심을 퍼뜨리기보다는 점령한 지역을 통치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쿠빌라이의 행보는 데칸이었던 몽케칸의 의심을 샀는데요. 혹시 몽골로부터 독립하여 자신만의 독재적 세력을 구축하려는 게 아닌가 하고요. 이로 인해 몽케칸은 사사건건 쿠빌라이의 원정에 개입하고 감시하려고 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몽골 초원의 수도 카라코롬에 가서 형 몽케칸을 설득하는 과정들도 있어서 남송 원정까지 시간이 더 지연됐던 겁니다. 어느 정도 형 몽케칸을 안심시키고 쿠빌라이는 남송 원정에 나섰죠. 단 이때 몽케칸은 쿠빌라이에게 만 남송 원정을 전부 맡기지 않고 몽골에서도 몽케칸 측근 사령관들도 함께 투입이 됐었고 전투 도중 몽케칸이 직접 친정에 나서기도 하였습니다. 몽케칸은 남송의 조호성을 공격했는데 이 조호성이 의외로 잘 항전합니다. 몽케칸은 조호성 전투를 지휘하는 과정에서 1259년 사망합니다. 몽케칸의 죽음을 두고 싸움 도중 전사했다는 기록과 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기록으로 나뉘긴 합니다. 쿠빌라이는 악주라는 곳에서 남송의 권세가 있던 가사도와 맞붙고 있었는데 몽케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쿠빌라이가 초조해집니다. 장자 승계 원칙이 없는 유목사회에서는 데칸이 죽으면 차기 데칸직을 두고 그 일가 가족이 서로를 견제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몽골의 수도 몽골 초원의 카라코롬에서는 몽케칸과 쿠빌라이 형제의 다른 동생인 아리크부카가 차기 데칸직 승계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차기 데칸직 계승은 수도에 남아있는 왕족에게 유리한데요. 아리크부카의 다른 형들인 훌라구나 쿠빌라이는 대외 원정에 나가 있겠다. 아리크부카는 빠르게 몽골 초원의 군권을 장악하고 대tuk정회의 쿠릴타이에서 여론을 규합해 몽케칸의 뒤를 잇는 차기 데칸을 자처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빠르게 남송의 가사도와 싸움을 중단하자는 미략을 체결하고는 곧바로 몽골 초원으로 북상합니다. 이미 아리크부카가 몽골 초원 대족장들을 포섭해 놓은 상태라 쿠빌라이 지지 세력이 약했는데요. 대신 서아시아 원정에서 돌아온 다른 형제였던 훌라구 그리고 몽골인이 아닌 족장들이나 군부 세력들이 쿠빌라이를 지지하기에 나섰습니다. 쿠빌라이도 이들의 지지로 스스로 데칸을 자처하며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카 형제 사이에 내전이 발생합니다. 몽골 본국에서는 아리크부카가 꽉 쥐고 있긴 했지만 대신 몽골의 점령지 중 몽골 초원 본국 그 외 지역에선 전부 쿠빌라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면에서 아리크부카는 쿠빌라이의 상대가 안 됐습니다. 쿠빌라이가 그간 보여준 인간적이면서도 외국인들에게 열려있는 이 개방적인 리더십에 많은 이들이 따랐던 반면 아리크부카는 아주 옹졸한 성격으로 팀키를 시전하며 지지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훗날 고려의 원종이 되는 당시 고려의 태자가 아리크부카가 아닌 쿠빌라이 쪽으로 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1264년 결국 아리크부카가 항복하면서 쿠빌라이가 몽골 제국 유일 정통의 5대 데칸에 올랐습니다. 안정적인 권력을 구축한 쿠빌라이 칸은 다시금 남송 원정에 나섰습니다. 1268년 쿠빌라이 칸은 10만 대군의 몽골군을 양양성에 투입시켰습니다. 몽골군에는 몽골에 투행했던 남송 출신의 장수들도 꽤 있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군은 양양성을 포위 후 고립시켰는데요. 양양성 안에는 송나라의 여문환 장군이 있었습니다. 남송의 수도에서는 가사도가 몇 번이고 양양성에 지원 병력을 투입했지만 몽골군의 양양성 포위망이 워낙 견고했습니다. 그나마 양양성에는 풍족한 식량 덕에 여문환 장군의 지휘하에 더 버틸 수는 있었습니다. 아무리 몽골군이 장기전에 대비를 했다고 해도 이 장기전 자체가 침략하는 쪽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이 몽골군은 양양성 외에도 남송의 주요 도시들의 군대를 파견해 도시들을 파괴하도록 하였죠.
양양 공방전이 장기화됨에 따라 쿠빌라이 칸의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기존까지의 몽골의 수도였던 카라코럼에서는 남방 원정에 떠나 있는 몽골군에게 보급하기도 어렵고 지원 병력을 투입시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몽골의 중심지를 몽골 초원지대에서 더 남하하기로 합니다.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몽골 초원의 카라코럼에서 중국 북방의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새로운 국호 원나라를 반포했습니다. 원나라 반포 후 쿠빌라이 칸은 더 적극적으로 양양 공방전에 병력과 지원을 투입시키는데요. 1273년 몽골군은 양양성에 앞서 인근의 번성을 먼저 함락시켰습니다.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번성이 익숙하시죠? 관우가 지키고 있던 성이 양양성이었고 조조 측 장군이었던 조인이 번성에서 형주 침략을 준비하자 관우가 곧바로 번성부터 치러 갔었습니다. 이처럼 번성에 적군이 있으면 양양성에 심각한 위협이 됐습니다. 원나라군의 번성 함락도 치열했다고 합니다. 송나라 장수 우부는 700결사대를 데리고 끝까지 싸우다 희망이 없자 기둥에 머리를 던졌다고 하고 번성의 책임자였던 범춘순도 죽어서도 송나라의 귀신이 되겠다며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번성이 함락되자 양양성의 사기는 뚝 떨어졌고 여문안의 경로에도 양양성 곳곳에서 원나라군에게 투항하는 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원나라군은 여문안마저 투항시키려고 했고 거듭된 원나라군의 회유와 부하 장수들의 설득으로 1273년 여문안이 투항하면서 양양성이 최종적으로 함락됐습니다. 양양이 함락되고 이듬해 1274년 쿠빌라이 칸은 바얀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무려 20만 대군을 동원해 남송의 수도 함락을 지시했습니다. 남송의 권세가 가사도는 어떻게든 강화협상으로 전쟁을 마무리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 측 사령관 바얀은 추호도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바얀은 쿠빌라이 칸보다도 훨씬 더 강경했거든요. 울며 겨자 먹기로 가사도는 1275년 송나라의 모든 군사를 동원한 13만 대군으로 바얀의 20만 대군을 막으러 가지만 한 번의 전투를 싹 괴멸. 가사도는 패전의 책임을 물어 탄핵된 뒤 유배를 가는 도중 독살당합니다. 1276년 바얀의 원나라군은 남송의 수도 이만을 포위합니다. 원나라는 과거 양양 공방전에서 투항한 여문안을 내세워 항복을 종용합니다. 비록 항복에 반대하는 송나라 신하들도 있었지만 당시 남송의 황제는 고작 6살, 황실의 태우들이 바얀에게 항복했고 이로써 남송은 멸망합니다. 황제 포함 황족들 모두 원나라 수도 베이징으로 압송되었습니다. 그래도 쿠빌라이 칸은 남송의 황족들을 우대해 주었죠. 아직 남송에 남아있던 일부 관료 및 장수들이 새로운 황족을 황제로 추대하며 남송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남송 부흥운동은 원나라를 상대로 큰 승기를 잡지 못하고 밀리기만 하다가 중국 최남단까지 밀리는데요. 남송 부흥군은 마카오 홍콩 근처인 애산이라는 곳에 집결하여 최후의 항전을 벌이기로 합니다. 남송 부흥군은 수군으로 원나라의 공격을 막아내기도 했지만 대세를 거스르진 못하고 1279년 애산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원나라군이 승리하며 마침내 몽골은 중국 대륙 전부를 다 차지합니다. 남송 정벌에 앞서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몽골 초원의 카라코럼에서 중국의 베이징, 대도로 천도한 건 비단 남송 원정에 더 효율적으로 보급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빌라이 칸은 여타 몽골군 지휘관이나 대칸들과 달랐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군사령관이라기보다는 통치자였습니다. 중국 대륙을 목표로 했던 쿠빌라이 칸은 그저 중국을 전쟁으로 점령하는 것을 떠나 중국 대륙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리 몽골군이 군사력으로 우위를 점하고 다민족 구성군이었다고 해도 이 피지배층의 비율은 중국인 한족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많은 한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선 그들에게 익숙한 통치 규범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쿠빌라이 칸은 몽골 초원에서 나온 것이며 국호도 한족들에게 익숙한 한 글자 한자씩 국호 원나라를 반포했던 겁니다. 비록 쿠빌라이 칸이 통치자로서 유능한 면모를 보였지만 워낙 세계 대제국에 준하는 원나라였던 만큼 그 모두를 쿠빌라이 칸의 지배에 들어오게 하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쿠빌라이 칸에게는 반기를 드는 세력들이 존재했는데요. 쿠빌라이 칸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들을 제압할까요? 1264년 동생 아리크부카를 제치고 쿠빌라이 칸이 정식적인 5대 대칸이 되었습니다. 1268년 쿠빌라이 칸은 남송 원정을 제기했습니다. 1271년 쿠빌라이 칸은 수도를 몽골 초원의 카라코럼에서 중국 북방의 베이징, 대도로 천도하고 새로운 국호 원나라를 반포했습니다. 이보다 1년 전이었던 1270년 고려에서는 고려 원종이 강화도에서 나와 개경으로 환도하며 무신 정권이 끝이 나고 원 간섭기가 시작되어 본격적으로 원나라의 제후국이 됩니다. 쿠빌라이 칸은 아주 야심 덩어리였습니다. 남송 원정이 한창인 와중에도 쿠빌라이 칸이 또 욕심을 부렸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고려를 제후국으로 삼은 쿠빌라이 칸은 고려를 교두보로 하여 일본으로 넘어갈 요량이었죠.
다만 일본은 그간 몽골이 싸운 상대들과 너무 달랐습니다. 몽골군이 강을 건넌 적은 있어도 바다를 건넌 적은 없단 말이죠. 섬나라 사람들과 싸운 적이 처음이었기에 몽골군은 수군이 취약했고 그래서 고려의 병력을 동원하려고 했던 겁니다. 1273년 남송전선에서 양양성을 원나라가 함락시키면서 이 기나긴 양양 공방전이 끝이 납니다. 이듬해 1274년 쿠빌라이 칸은 바얀에게 20만 대군을 동원해 남송의 수도를 함락시키도록 하는 한편 고려를 통해 제1차 일본 원정에 나섰습니다. 고려 측 사령관은 삼별초의 난을 진압했던 김방경, 원나라에게 빌붙은 민족 반역자 홍다구, 몽골 측 사령관은 훈둔이었습니다. 1차 일본 원정은 원나라 병력 약 2만 5천과 고려 병력 8천, 함선 900척 규모였습니다. 여몽연합군은 2주도 안 되어 스시마섬과 이키섬에서 일본군을 토벌했습니다. 여몽연합군은 스시마섬과 이키섬을 지나며 현지 일본인들에게 무시무시한 학살을 자행했죠. 하포를 출발한 지 3주 만에 여몽연합군은 오늘날 규슈섬, 후쿠오카의 하카타만에 상륙합니다. 여몽연합군은 김방경의 지휘하에 일본 수비군을 격퇴하면서 하카타만을 장악하고 김방경은 더 나아가 인근 내륙 지역까지 여몽연합군이 차지하는데 이제 규슈섬 전체를 장악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여몽연합군은 하카타만에 정착하고는 진격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모습만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큰 규모의 태풍을 만난 무려 200척이 그대로 침몰해버렸습니다. 여몽연합군이 싸워서 죽인 일본인들의 수보다 태풍으로 인해 익사한 여몽연합군 축수가 더 많았죠. 배가 태풍을 만나 침몰했을 때 수많은 여몽연합군 병사들이 익사했다는 뜻은 병사들이 배 안에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왜 여몽연합군은 상륙과 해안가 장악에 성공해놓고서 육지로 나아가지 않고 배 안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걸까요? 후대의 학자들은 하카타만에서 일본군을 무찌른 여몽연합군이 이 정도로 일본 원정을 마무리하고 배를 타고 귀국을 하려던 찰나에 태풍을 만났다고 해석합니다. 일본 원정은 쿠빌라이 칸 개인의 야심이지 원나라 조정이나 군부에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대세였던 거죠. 제1차 일본 원정은 실패했으나 중국 남방 남송 전선에서는 성과를 보이고 있었고 1276년 남송의 수도가 함락됩니다. 남송 부흥운동이 전개됐으나 1279년 모두 진압되죠. 남송 부흥운동군이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곳이 애산이라고 홍콩과 마카오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는 남송 부흥운동을 진압하면서 중국 대륙 남쪽 끝까지 내려간 거예요. 남송의 영토까지 차지한 원나라는 중국 대륙의 동쪽과 남쪽 해안을 모두 차지하였고 이건 쿠빌라이 칸의 일본 원정 욕심을 불태웠습니다. 이제는 중국 동남 해안에서도 일본으로 군을 파견할 수 있었고 또 남송에는 항해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었거든요. 1281년 쿠빌라이 칸은 다시 한번 일본 원정에 대한 뜻을 내비추며 고려에게 원정군을 재조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1년 전이었던 1280년 쿠빌라이 칸은 고려 조정에 일본 원정을 위한 일종의 작전사령부인 정동행 중서성을 설치했죠. 2차 원정은 원나라 측 병력 1만, 고려 측 병력 2만이었으며 그리고 중국 남쪽에서 출발하는 중국 측 수군까지 자그마치 10만이 배에 타고 있었죠. 그러나 10만의 병력들 상당수가 전혀 훈련되지 않고 무기도 지급받지 못한 허수들이었습니다. 여몽연합군의 2차 일본 원정도 1차 원정 때와 똑같은 루트로 스시마섬과 이키섬을 거쳐 하카타만에 상륙했는데 스시마섬과 이키섬에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터라 여몽연합군은 스시마섬을 점령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쳤으며 이키섬은 장악하기는 했으나 저항의 강도가 워낙 강해서 여몽연합군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하카타만 상륙도 1차 원정 때보다 훨씬 더 어렵게 성공했고 지연된 시간이나 입은 피해가 막심했죠. 더군다나 일본의 수도 교토에서는 1차 원정 때보다 더 기민하게 움직이며 대규모 지원 병력을 발빠르게 규슈로 파견했습니다. 여몽연합군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기에 대규모 접전이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싸워보기도 전에 또 태풍이 몰아쳐서 여몽연합군 상당수가 익사해버렸고 살아남아도 후유증과 배고픔으로 사망했죠. 원나라, 고려, 중국 측 함선 3,500척 중 90% 이상이 침몰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려군은 김방경의 유능한 지휘하에 피해가 그렇게까지 크진 않았다죠. 2차 일본 원정도 깔끔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일본인들은 두 번이나 일본을 지켜준 태풍을 신이 내린 바람이라는 뜻에서 신풍, 일명 가미카제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남단까지 차지한 쿠빌라이 칸은 동남아시아까지 넘보았습니다. 원래 쿠빌라이 칸은 동남아 진출을 목표로 했었는데 일본 원정 실패 후 동남아에 집착하였습니다. 쿠빌라이 칸의 첫 동남아 원정은 아직 데칸에 오르기 전 이제 대리국을 멸망시키고 남송으로 들어가려던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은 쩐시 왕조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원나라 측에서 사신을 먼저 베트남에 보내 남송의 잔당 세력을 협공하자고 제안했으나 왕이었던 쩐투도는 이를 거절했고 왕족이었던 쩌능다오를 국경지대로 파견했습니다. 1257년 원나라와 베트남이 최초로 부딪혔는데 원나라 군대가 둘로 나누어 쩌능다오의 부대를 우회하여 수도 탕롱으로 진격해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이때까지 베트남을 멸망시킬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겁만 주고 후퇴하던 도중 쩌낭조는 후퇴하는 원나라 군대를 뒤에서 공격을 가해 큰 타격을 입혔죠. 그래도 원나라의 1차 침입의 결과는 베트남의 패배였기 때문에 두 나라는 화해를 체결해서 3년에 한 번 베트남이 원나라에 입조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후 직접적인 두 나라의 충돌은 없었지만 원나라의 요구사항이 극심해졌습니다. 무리한 공납품을 요구하는 한편 고려처럼 다두가치를 파견해서 베트남 내정에 대해 간섭을
했습니다. 심지어 원나라를 위해 병력을 차출할 것과 왕자의 인지를 요구하기도 했죠. 1278년 쩌낭조에서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자 쿠빌라이 칸은 베트남의 왕이 직접 원나라 수도로 와서 쿠빌라이 칸을 접견하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쩌낭조의 국왕은 친조를 거절하는 대신 자신의 삼촌을 보냈으나 쿠빌라이는 왕의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면 받지 않겠다고 했죠. 그러나 삼촌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어찌된 내막인지 베트남의 군대가 원나라 군대 일부를 공격해서 몰살시켜버렸습니다. 1584년 이제는 2차 일본 원정도 실패했던 쿠빌라이 칸은 아들 토곤을 시켜서 50만 명으로 베트남에 진격하게 했습니다. 당시 쩌낭조의 총 병력이 20만 명이었으니 수적으로 너무나도 열세였죠. 이번에도 쩌능다오가 전국의 지방 호족과 귀족들을 불러 모아 원나라와 싸울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자 모두들 항전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습니다. 이를 연홍회의라고 합니다. 쩌능다오가 국경지대에서 강력하게 맞서 싸웠으나 원나라 군대가 워낙 많아서 병력 대다수가 쩌능다오의 군대를 우회해 1차 침입 때처럼 수도 탕롱을 점령했습니다. 다행히 왕은 피신을 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 쩌능다오는 베트남 전국 각지에서 군대를 모아 원나라군이 입성해 있던 수도 탕롱을 포위했습니다. 쩌능다오는 군사들에게 최후까지 싸울 것을 권유하는 격장사라는 베트남의 전설적인 기록을 남기고는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마침내 쩌능다오는 1585년 수도 탕롱을 탈환하고 원나라군은 철수합니다. 1287년 쿠빌라이 칸은 다시금 토곤에게 30만 명을 주어서 베트남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수도를 두 번이나 뺏긴 경험이 있는 쩌능다오는 이번에 일부러 수도를 비우고 토곤의 원나라 군대를 베트남 내지로 깊숙이 유인하는 한편 모든 보급선을 차단시켰습니다. 보급선이 끊긴 토곤의 원나라 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쩌능다오는 후퇴하는 원나라 군대를 백등강에서 일제히 섬멸했습니다. 이 전투가 백등강 전투이고 베트남에서는 거의 살수대첩, 귀주대첩, 한산도 대첩급인 셈입니다. 단 1287년 쿠빌라이 칸의 원나라군은 다른 방면에서 동남아 원정에 성과를 냈는데 이 미얀마의 바간 왕조를 원나라군이 무너뜨렸습니다. 미얀마 정벌전에서 원나라군에 참여했던 사령관 중 한 명이 아주 특이한데요. 바로 마르코 폴로였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상인 마르코 폴로는 이탈리아를 출발해 사막길을 경유해서 1260년 원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상인 출신이라 이것저것 아는 게 많았던 마르코 폴로를 원나라의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의 관리로서 약 17년간 공적 업무 수행과 혹은 사적인 여행으로 중국과 인근 지역을 돌아다녔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귀국 후에 발간해낸 게 그 유명한 동방견물록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한창 원나라 관리로 일하던 때 미얀마 원정에 참여했던 거죠. 마르코 폴로가 미얀마를 방문한 이야기도 동방견물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한 마르코 폴로는 금으로 뒤덮인 화려한 도시의 미얀마를 보고 엄청난 충격을 먹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르코 폴로가 미얀마 원정에 참여했다는 기록은 동방견물록을 제외하고는 그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동방견물록 자체가 워낙 진위 여부를 의심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며 동방견물록의 내용은 마르코 폴로가 이 카더라 통신으로 들은 내용을 마치 직접 체험한 것처럼 쓴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한편 원나라 내부적으로 쿠빌라이 칸에게 반기를 드는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원나라는 쿠빌라이 칸의 직할령과 킵차크 한국, 오고차이 한국, 차가차이 한국, 일한국, 네 한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중 일한국만이 쿠빌라이 칸을 지지했고 나머지 세 한국들은 쿠빌라이 칸의 칸 즉위 이전부터 쿠빌라이 칸의 경쟁자였던 아리크부카를 지지하며 쿠빌라이 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 킵차크 한국은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 동맹을 맺고 쿠빌라이 칸에게 반기를 들었으며 오고타이 한국의 카이도를 중심으로 반쿠빌라이 세력들이 규합합니다. 쿠빌라이 칸이 바얀을 사령관으로 삼아 카이도와 싸워 크게 승리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반쿠빌라이 세력들은 강성했죠. 1294년 쿠빌라이 칸이 사망합니다. 쿠빌라이 칸의 죽음을 기점으로 원나라는 각종 사회적 혼란과 내분 및 내란에 휩싸이며 빠르게 쇠퇴하는데요. 세계의 위상을 떨쳤던 원나라는 이제 어떻게 몰락의 길을 걸을까요?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판도의 국토를 구가했던 몽골의 원나라. 그토록 넓은 땅은 사실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법이죠. 그 넓은 영토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원나라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참제였죠. 역참이란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그 넓은 땅에 약 40km마다 역참을 설치하였죠. 교통 요충지마다 역참을 설치해서 전령들이 말을 교체할 수 있고 보급품을 전달할 수도 있으며 명령 체계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휴게소 이상의 현장의 컨트롤 타워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도 원나라의 역참을 예찬하는 대목들이 많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역참으로 그 넓은 영토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포화점을 넘을 정도로 넓은 영토는 오히려 부정적인 약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너무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가 통제 없이 융화되면은 무질서가 초래하죠. 이제부터는 원나라가 쇠퇴하는 역사를 다룰 텐데요. 쿠빌라이 칸 시절의 원나라가 마지막 원나라의 전성기이자 쇠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때까지만 해도 원나라의 쇠퇴가 눈에 보일 정도는 아니었는데요. 무리한 일본 대외원정과 동남아 원정 실패로 인해 국고가 큰 타격을 입었고 쿠빌라이 칸 때부터 원나라 정부가 티베트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티베트 불교를 라마교라고도 불렀는데요. 이 라마교에 대한 원나라 황실의 지원이 과잉 지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쿠빌라이 칸 때부터 쌓이기 시작한 그 패단의 단초들은 그 이후 세대에서 각종 패단들로 나타났죠. 쿠빌라이 칸의 또 하나의 특징이 매우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칸이었다는 겁니다. 굳이 몽골인이 아니더라도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원나라와 몽골의
영향권에서 다양한 인종과 국적을 가진 이들을 능력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등용하였는데, 특히 쿠빌라이 칸이 마음에 들어했던 민족이 위구르인과 서역의 이민족들이었습니다. 위구르인들과 서역의 이민족들은 눈이 파랗다고 하여 생목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전 세계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섞인 원나라에서는 이 민족을 4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제1계급은 몽골인이었고요. 생목인이 제2계급이었습니다. 참고로 고려는 3계급입니다. 이미 징기스칸 때부터 위구르인들이 등용됐으나 쿠빌라이 칸 때는 위구르를 포함한 서역의 이민족들을 대거 관료 집단으로 등용했습니다. 생목인들은 재정 혹은 행정의 실무진들이었기에 권한이 막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흐마드 파나카티가 있습니다. 아흐마드 파나카티는 쿠빌라이 칸 시절의 재무장관으로 쿠빌라이 칸의 총애를 믿고 권력을 행사하던 관신이었습니다. 아흐마드 파나카티는 각종 갑질에 비리에 재산 축적을 해도 쿠빌라이 칸의 총애를 받으니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몽골인들은 이슬람인들이 원나라의 주축이 되는 것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원나라 칸의 직할령 외 네 한국들 중 1한국을 제외한 오고차이 한국, 차가타이 한국, 킵차크 한국에서는 반쿠빌라이 성향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쿠빌라이 칸이라고 하더라도 이 남송 출신의 한족들에게는 유난히 박했는데요. 한족들은 원나라의 4계급 중 최하 4계급이었고 매우 강도 높은 차별 정책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 칸이 사망하고 그의 손자 테무르 칸 원성종이 6대 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쿠빌라이 칸이 워낙 오래 살아서 그의 아들 칭김이 아버지 쿠빌라이 칸보다 먼저 죽고 손자였던 원성종이 즉위했죠. 오고차이 한국, 차가차이 한국, 킵차크 한국에서는 여전히 원나라 직할령 쿠빌라이 칸 후손들에게 반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시절 오고타이 한국의 카이두가 반쿠빌라이 세력들이 규합해서 군사를 일으켰다가 쿠빌라이 칸의 최고 용장 바얀과 싸워 크게 패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카이두의 세력이 심각하게 약화되었으나 아직까지 세력을 미약하게나마 보유하고 있었고 원성종 치세기였던 1301년 카이두는 세력을 회복한 뒤 야심차게 반격을 가했다가 실패하고 카이두는 살해당했습니다. 카이두가 죽자 원성종은 차가타이 한국을 포섭한 뒤 1306년 오고타이 한국을 정벌해버렸습니다. 그 잔당들이 여전히 항전했지만 몇 년 뒤 완전히 진압되었죠. 1307년 원성종이 사망했습니다. 원성종의 황태자가 있었는데 어린 나이에 요절하는 바람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원성종이 죽자 후계 계승 쟁탈전이 벌어지는데요. 메인 구도는 원성종의 사촌 형제 카이샨과 또 다른 사촌 형제 아난다였습니다. 카이샨과 아난다의 싸움에서 승자는 카이샨이었는데요. 이때 고려에서도 충렬왕과 충선왕 부자가 서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충렬왕이 아난다를 지지했고 충선왕은 카이샨을 지지했는데 카이샨이 승리했단 말이죠. 1307년 몽골의 7대 대칸이 된 원무종은 충선왕을 지지해주며 그간 폐위되어 있던 충선왕이 고려 국왕으로 복귀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때 고려의 왕들은 원나라 황실 공주들과 혼인하는 것이 원칙이었기에 고려 국왕들은 다 몽골 황실들과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원무종 때 오고타이 한국이 완전하게 원나라 직할령으로 정복되었죠. 이맘때쯤 되면 원나라 황실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집니다. 아물리 쿠빌라이 칸 이래 원나라가 중국식 문화를 많이 흡수했다고 한들 장자승객 원칙이 많이 약한 유목사회에서 너너 나도 칸이 되고자 원나라 황족들과 외척들 사이에서 고질적인 알력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9대 대칸이었던 원영종은 원나라 칸들 최초로 암살을 당했고요. 11대 대칸 아슈케베는 폐위되어서 묘호도 못 받았고요. 13대 대칸 원명종은 또 의문사를 당합니다. 이처럼 대칸의 황권이 추락하고 반란이 잇따르고 비선 실세들이 자꾸 군림하면서 원나라 황실이 매우 혼란스러워집니다. 황족들이 통치는 안 하고 서로 죽고 싸우고 권력 잡기 바쁘니 지방 통제력이 약해져 각 지방에서는 군벌들이 할고하고 민심이 흉흉해져 사이비 종교들도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비 종교까지는 아니지만 라마교에 대한 원나라 황실의 과잉 지원으로 인해 부패한 라마승들도 기승을 부렸죠.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는 라마승들은 정치에도 개입하고 탐관오리들과도 결탁하였죠. 경제도 파탄납니다. 몽골 제국은 2대 대칸이었던 오고타이 칸 때부터 거란족 출신의 재상 야율초자의 건의로 교초라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지폐이긴 하지만 은과 바꿀 수 있는 일종의 어음이었는데요. 처음 교초를 발행할 때만 해도 발행량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몽골 제국이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가 되고 중국 전역을 통일하고부터가 문제였는데 쿠빌라이 칸은 남송 정벌, 일본 정벌, 동남아 정벌 등 대외 원정을 위해 빈약해진 국고를 채우기 위해 무한정 교초를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딱히 재정에 도움이 되질 않았고 그럴수록 이후 원나라 황제들은 더더욱 교초를 발행하고 지배층들의 은을 강제로 빼앗아 교초를 환급해주는 등 교초를 남발해 댔습니다. 심지어 원나라 황제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 교초를 더 남발하여 원나라는 만성적인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기도 하죠. 1333년 토곤 테무르가 15대 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토곤 테무르의 묘호는 원해종, 시호는 원순제, 기황후의 남편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토곤 테무르 이전 원나라 황제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토곤 테무르도 어렵게 황제 대칸으로 즉위했으며 황제에 등극하기 전에는 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토곤 테무르는 사실상 원나라의 마지막 황제인데요. 극심한 혼란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가 토곤 테무르의 치세였습니다. 원나라 정부가 무능하다는 거야 이미 퍼질 대로 퍼져서 각 지방에선 한족 군벌들과 홍건적이 걸기하여 원나라 타도를 부르짖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디 원나라를 구성하던 내 한국도 모조리 이탈하였습니다. 오고타의 한국이야 1306년 원나라 직할령에 정복당했으니 당시 3개의 한국만 남아있었는데요. 먼저 서남아시아에 있던 일한국이 그간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와 싸우며 국력을 소모했고 하필 유럽발 흑사병이 여기까지 번져 일한국의 칸들과 그 왕족들이 모조리 죽으면서 1335년 일한국이 돌연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동부 러시아까지 걸쳐있던 킵차크 항국은 역시 흑사병과 내분 그리고 러시아 루스족들의 지속적인 저항으로 쇠퇴의 길을 걷다가 1340년 킵차크 항국은 원나라와 완전히 관계를 단절하면서 이제는 원나라와 상관없는 역사의 길을 걷습니다. 차가타이 항국도 고질적인 내분에 시달리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차가타이 항국도 나라가 찢겨지고 분열되어 정상적인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원나라 직할령에서도 교초 난발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 부패한 정치 관료들, 각 지방에서 골간 한족의 군벌들, 안타깝게도 토군 테무르는 이를 막아낼 역량은 없는 황제였습니다. 오히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던 황제였죠. 드라마 기황후에서도 나오지만 토군 테무르는 글도 읽을 줄 모른다는 이야기도 있죠. 이 토군 테무르에게 첫 번째 황후가 있었습니다. 원나라의 유력한 가문 출신의 다나실이었죠. 어디까지나 정략 결혼이었기에 토군 테무르와 다나실의 사이는 썩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원나라에는 고려인 황관들도 꽤 있었습니다. 원 간섭기를 겪던 고려도 백성들이 살아남기 너무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 원나라에서 궁궐에 들어가 환관이 되어 성공한 케이스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거세를 하고 원나라 환관에 들어가는 고려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고용보라는 환관이 있었는데 환관 고용보는 원나라 황제의 총애를 받고자 고려인 공료 중 미모가 남달랐던 여인을 데려와 토곤 테무르의 차를 따르는 시녀로 일을 시켰습니다. 환관 고용보의 계략대로 토곤 테무르는 그 시녀에 빠져 후궁으로 삼았는데 그녀가 바로 기황후입니다. 토곤 테무르가 기황후를 각별하게 여기자 기황후를 질투한 다나시리 황후가 기황후를 폭행하고 고문하고 괴롭혔습니다. 1335년 다나시리의 남매 탱기스와 다르카이가 토곤 테무르에게 반기를 들여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토곤 테무르는 다나시리도 폐위시켰고 다나시리는 유배를 가는 도중 독살당하고 말았죠. 토곤 테무르는 시녀를 황후로 삼으니 그녀가 바로 기황후입니다. 다만 고려인이 황후가 될 수 없다는 조정의 의견에 따라 토곤 테무르는 유력 가문 출신의 몽골인 바양 후투구를 제1황후로 기황후를 제2황후로 삼았습니다. 비록 기황후가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제2황후로 밀렸지만 1338년 기황후가 토곤 테무르의 아들 아유시리다라를 출산하며 원나라 황실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안주인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기황후는 결코 황제의 사랑만을 받으며 황궁의 뒷자리만 지키는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기황후는 원 해종을 부추겨 황실 업무를 담당하던 관청 휘정원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기황후는 휘정원의 이름을 자정원으로 바꾸고 자신을 황후로 만들어준 1등 공신 환관 고용보를 자정원사로 임명하였죠. 기황후를 매우 탐탁치 않아 하던 권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메리키트 바얀이었는데요. 메리키트 바얀은 토곤 테무르의 친위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다나시리 황후의 오빠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진압한 공신이었고 이 공으로 숭숭장구를 하다가 대승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단 메리키트 바얀은 어마어마한 인종차별주의자였는데 중국 한족들을 가혹하게 통치하기로 악명 높았으며 그래서인지 고려인 출신인 기황후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습니다. 메리키트 바얀의 위세는 점점 강해졌고 메리키트 바얀의 권력의 위기의식을 느낀 토곤 테무르는 메리키트 바얀의 조카 초크토아를 시켜 1340년 메리키트 바얀을 쳐서 그를 탄핵시켰습니다. 1341년엔 초크토아가 승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몽골족의 세계 정복기 9부에서 말씀드렸듯 원나라 말기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대혼란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꼭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사이비 종교가 쉽게 유행한다는 겁니다. 원나라 말기 성행한 사이비 종교는 백년교였습니다. 세계 대제국이었던 원나라였기에 다양한 종교들이 원나라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만큼 각종 교리들이 짬뽕되어 사이비 종교들이 탄생하기 쉬웠습니다. 그중 불교의 미륵신앙과 마니교의 혼합으로 생겨진 종교가 백년교였는데 마니교 자체도 여러 종교들이 혼합된 종교이기도 했죠. 사회가 혼란할 때 퍼지는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은 보편적으로 구세주 신앙을 믿는다는 겁니다. 지금은 세상 살기가 어려우니 곧 신이 보낸 신의 대리자가 이 세상을 구원해주러 나타난다는 신앙이죠. 이런 구세주 신앙이 있어줘야 종교가 쉽게 퍼지는 법이죠. 쿠빌라이 칸 이래 원나라 정부의 혹독한 탄압을 받던 남쪽 지방의 중국인 한족들 중심으로 백년교가 더 쉽게 퍼집니다. 한족들은 백년고의 구세주 신앙을 곧 원나라가 타도되고 중국 한족의 나라가 다시 수립되리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한족들을 중심으로 백년교를 내세우며 원나라에 재앙하는 각종 민중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첫 시작은 1351년 오늘날의 허베이성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산동이라고 백년교 깊숙이 관련되어 있는 농민이 스스로를 옛 송나라 황제의 후손을 칭하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산동은 살해되고 한산동의 나는 금세 진압되었습니다. 다만 그 여파가 엄청나는데요. 한산동이 반란을 일으킬 때 반란자들에게 붉은색 두건을 쓰게 했습니다. 한산동 사후 한산동의 반란의 주축 중 한 명이었던 유복통이 이어받겠다며 홍건의 기치를 곳곳에 퍼뜨렸고 한산동을 죽었을지언정 원나라의 통치에 불만을 품던 한족들은 모두 붉은 두건을 머리에 메고 일제히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백년교에서 시작한 홍건의 사상은 매우 빠른 시간 안에 퍼졌고
있었고 몇 개월 안 있어 그 규모가 자그마치 10만에 달하게 됩니다. 바로 홍건적의 난이 발발한 것입니다. 원나라 진압군이 전혀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지 못하자 1352년 대승상이었던 토크투아가 직접 나섭니다. 토크투아는 모든 한족들이 잠정적인 홍건적이라며 민간인들도 학살하고 다녔죠. 1354년경 홍건적의 난을 진압하던 토크투아는 다른 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홍건적의 난이 아닌 새로운 군벌의 반란이 터진 겁니다. 바로 장사성의 난입니다. 장사성은 장수성 태주 출신으로 소금 밀매업자였습니다. 중국사 밀란에서 소금 밀매업자가 빠지면 섭하죠. 중국은 전통적으로 소금을 국가가 전매했기에 소금 밀매업이 횡행했습니다. 이는 원나라도 마찬가지였는데 소금 사업이 엄청난 수익이 되기에 소금 전매제는 항상 소금 밀매업을 부추겼고 밀매는 자연스레 반정부 무장 조직이 될 수밖에 없죠. 더 세력이 커지면 군벌이 되는 법입니다. 장사성은 염전 노동자였다가 한족에 대한 원나라 관리들의 불합리한 대우에 분노를 느껴 소금 밀매업을 통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장사성의 반란 규모도 점점 커져 거의 군벌에 가까운 수준에 이르렀고 과장이 있겠지만 홍건적의 난을 진압한 토크투아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러 갑니다. 확실히 토크투아가 명장은 명장이었나 봅니다. 28번의 싸움에서 모두 이기며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고 있는데 토크투아의 권세를 시기한 간신들이 황제 토군테무르에게 토크투아를 이간질했고 황제 토군테무르는 토크투아의 병권을 회수하고 유배 보내버렸습니다. 얼마 못 가 토크투아는 독살당합니다. 다시 홍건적의 난 쪽으로 가볼까요? 토크투아가 장사성의 난을 진압하러 가준 덕분에 홍건적의 위세는 나날이 커졌고 심지어 토크투아가 제거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1355년 유복통은 한산동의 아들 한리마를 황제로 옹립합니다. 그런데 홍건적의 난 규모도 워낙 전국적이라 하나의 거대한 통일된 조직체가 아니었습니다. 크게 동계와 서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동계 홍건적이 유복통이 한리마를 황제로 옹립한 세력이었고 서계 홍건적에는 서수희라고 있었습니다. 서수희는 면포 판매업체 출신으로 홍건적의 난에 가담했다가 자신의 세력을 형성한 후 확대해가고 있었는데 서수희도 나라를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다만 서수희는 부하들의 배신으로 서수희의 서계 홍건적 세력은 부하 진우량과 명옥진에 의해 두 개로 찢어졌습니다. 서수희의 성계 홍건적은 둘로 찢어졌지만 유복통과 한리마의 동계 홍건적은 기세 좋게 원나라의 수도 대도로 북상했습니다. 1357년 동계 홍건적은 원나라의 수도 대도를 위아래로 완전하게 포위하고자 몽골 초원의 황제 별장 제너두를 함락시키기도 하죠. 하지만 1359년부터 원나라의 장수 착한 테무르가 나서기 시작하면서 동계 홍건적은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동계 홍건적은 점점 세력이 와해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흩어진 홍건적의 세력 일부가 1359년과 1361년 두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해왔던 겁니다. 동계 홍건적은 유복통이 끝까지 버텨내려고 하지만 거듭된 패전을 겪다가 장수성의 군벌이었던 장사성과도 싸우는 도중 1363년 결국 유복통이 죽고 동계 홍건적은 종말을 고했는데요. 동계 홍건적이 장사성에게 완전히 격파될 때 동계 홍건적의 황제였던 한리마만큼은 데리고 구출해준 홍건적의 주요 장수가 있었는데 바로 주원장이었습니다. 주원장은 오늘날의 안휘성 취저우 출신으로 아마 주원장은 역대 중국사 중 나라를 건국한 시조 중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거렁뱅이 출신일 겁니다. 매우 가난한 농민의 집에서 태어나 마을의 전염병 때문에 가족을 잃고 오늘 하루의 걱정은 내일 어떻게 굶어 죽지 않을까를 고민했죠. 어차피 빌어먹을 거 품이라도 챙기고자 탁발승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승려로 살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20대 중반에 홍건적이 입던합니다. 주원장의 고향이었던 취저우에는 백령구도의 주요 간부라고 자칭하며 홍건적의 무리를 이끌던 곽자흥이 있었습니다. 주원장의 능력이 남달랐던 건지 곽자흥은 주원장을 총애했고 주원장은 곽자흥 세력에서 승승장구를 합니다. 심지어 곽자흥은 주원장을 사위로 삼았죠. 홍건적이 조직적인 단체가 아니라 여러 세력을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었기에 각 지역별로 홍건적을 자처하는 세력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원장이 곽자흥을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내준 적도 많았죠. 곽자흥은 더 많은 병사들이 필요해서 주원장대로 병사들을 모집하게 했는데 주원장이 모집한 병사들은 곽자흥보다는 주원장을 더 따랐고 보는 관점에 따라 주원장이 곽자흥으로부터 독립한 듯한 인상도 풍겼죠. 곽자흥은 주원장을 내세워 다른 홍건적 수령들과 경쟁하고 또 원나라 군과도 싸우는데 싸우는 족족 주원장의 승리를 하니 주원장의 세력이 더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1355년 곽자흥이 죽고 곽자흥의 아들 곽천서가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곽천서도 얼마 못 가 사망하고 주원장은 곽자흥의 모든 세력을 흡수합니다. 한편 한리마의 동계 홍건적은 1359년 착한 테무르와 싸워 대패배를 하고 1363년 장사성의 공격으로 동계 홍건적이 완전히 와해됐을 때 한리마는 주원장에게 구원을 요청,
주원장이 한리마를 구출해냅니다. 주원장은 서기 홍건적과 장사성을 원나라와 똑같은 적으로 간주하고 주원장은 찢어진 서기 홍건적 중 진우량을 먼저 격파하고 스스로 오왕을 자처했습니다. 오왕 주원장은 한리마를 다시 황제로 옹립하겠다며 난징으로 모셔오던 중 한리마는 의문사를 당합니다. 주원장은 1367년 장사성까지 토벌하면서 마침내 중국 남쪽 지방의 유일무이한 패권자가 되었고 1368년 난징을 수도로 삼고 황제를 칭하며 명나라를 건국했습니다. 황제가 된 주원장은 곧바로 원나라와 마지막 전투를 감행하겠다며 북벌을 단행했죠. 당시 원나라에서는 착한 채무르마저 암살되었기에 이제 더 이상 원나라에 남은 명장들이 없었고 원나라는 명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 채 1368년 토곤 채무르는 아내 기황후 아들을 데리고 수도 대도를 버리고 다시 몽골 초원지대로 돌아갑니다. 이로써 중국 전역과 세계를 제패했던 원나라는 다시 몽골 초원으로 축소되었고 이후 원나라의 역사를 북원이라고 부르며 구분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원나라가 아주 멸망한 건 아니라는 거죠. 1370년 몽골 초원의 수도 카라코름에서 토건 채무르가 사망했고 기황후의 아들이었던 아유시리다라가 다음 황제로 등극하였습니다. 1378년 아유시리다라에 이어 그의 동생 테구스 테무르가 차기 황제가 되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쿠빌라이 칸이 데칸 계승을 두고 다투던 아리크 부카 기억나시나요? 그 아리크 부카의 후손이었던 예수데르가 1388년 테구스 테무르를 살해하고 본인이 데칸이 되었는데 예수데르는 더 이상 황제를 칭하진 않겠다며 오로지 칸으로만 있겠다며 원나라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몽골만 남게 됩니다. 기나긴 영상 몽골의 세계 정복기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